자, 1960년대에서 80년대, 1960년대 문학에 대해서 한번 대가를 하고 시작하자. 자, 1960년대 하면 딱 뭐야? 4.19 혁명. 그 다음에 61년 바로 뒤에 이어서 5.16 군사 정변. 딱 그래서 어떤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지지. 일단 독재라는 게 끝이 나지. 그런데 다시 또 새로운 독재가 군부 독재라는 더 무서운 독재가. 근데 이 60년대를 보면 전 세계가 정말 독재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시기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50년대, 60년대. 그래서 그런 독재가 80년대까지 이어지거나 심지어는 막 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게 되지. 1960년 정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의 집권 연장을 위하여 부정선거를 실시하고 이에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로 맞서게 되는데 이승만 정권은 이를 폭력으로 진압하려 합니다. 마침내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하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 너희가 4.19 혁명은 여러 번 책으로도 읽었고 역사로 들었으니까. 그러나 민주화가 채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군부 세력의 쿠데타,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 꺾이게 되고 민주주의는 다시 어둠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투철한 현실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반영한 작품들이 많이 발표하게 됩니다. 자, 밑줄 그어보자. 이 시기에 이런 정치적 상황이 문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는 얘기야? 자, 문학이라는 건 왜 우리가 문학을 쓰고 읽느냐? 그지? 순수한 자기 표현이다. 그지? 또 어떤 사람은 문학은 순수할 수 없다. 시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문학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라고도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일제 시대에도 카푸 문학이라고 해서 그래서 경향파 문학이라는 게 등장하고 순수가 등장하지. 그러니까 1960년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야 순수한 문학을 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 있다라는 얘기야. 이런 정치적 상황을 작품 속에 녹여내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죠. 투철한 현실 의식을 바탕. 첫 번째 단락 맨 마지막 문장이지. 투철한 현실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반영한 작품. 이해가 가? 자, 이렇게 1960년대 시가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시를 중심으로 보지. 현실 참여적으로. 자, 현실 참여. 자, 참여시가 그래서 등장합니다. 1960년대 무슨 시? 참여시. 그러니까 참여적으로 흐르게 되자 일각에서는 시가 지닌 순수한 예술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다. 그렇지. 한쪽이 참여시를 주장한다. 한쪽은 시는 그냥 순수해야 된다. 문학은 그 자체로 뭐해야 된다? 아름다워야 된다. 자, 이라여 순수와 참여 문학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시의 순수 서정성을 옹호하려는 경향의 작품들도 많이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60년대 문학 시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개다. 하나는 뭐다? 참여시, 하나는 순수 서정시. 이 60년대를 표로 짓는다면 순수와 참여겠지. 그치? 여기서 순수가 뭐고 참여가 뭔지 알겠지? 자, 그래서 대표적인 작가로는 김수영, 신동엽. 그지? 대표적으로 뭐야? 참여시겠지. 올바른 삶의 가치나 민주주의. 그지? 그 다음에 통일 민족적인 삶, 민주주의 추구했지. 그 다음에 김춘수, 꽃. 알잖아.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렇다면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그지? 존재의 본질에 대한 탐구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게 들어가 있지 않아. 서정주, 전통적 불교적이지. 그 다음에 박재상, 전통적 소재, 가난과 한의 정서. 그래서 김수영과 신동엽이 참여고 김춘수, 서정주, 박재상은 순수 서정시라고 봐야 되겠지. 자, 이제 그 다음에 1970년대로 넘어가면은 박정희 정부는 삼성개헌, 비상계엄, 10월 유신 등의 사건들을 통해 70년대에도 계속하여 정권을 유지하게 된다. 자, 삼성개헌, 비상계엄, 10월 유신. 이거 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잖아. 네? 자, 이 시기는 민주주의 억압의 시대로 시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많이 발표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60년대하고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얘기야. 60년대도 독재라고 할 수 있지만 70년대 독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 어느 게 더 무서운 독재인 거야? 그렇지, 7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60년대는 눈 쳐다보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70년대는 뭐야? 눈만 쳐다봐도 어떻게 되는 거야? 잡혀가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또한 경제개발의 기치 아래 급속도로 산업화 그지 진행되며 농촌에서는 도시로의 이동이 가속화되어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고 도시의 빈민층을 형성하여 또 다른 사회 문제를 만들어낸다. 대표적인 사람이 의자 자신을 분신함으로써 노동 문제들. 그렇지, 전태일까지. 자, 그래서 이 시기의 시들은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는 민중의 삶이나 소망을 형상하고 물질적 가치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와 황폐해야 될 삶의 터전을 노래하고 있다. 민중의 삶이나 소망. 그래서 민중시라고. 자, 다시 키워드 잡아보자. 60년대에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투철한 현실 의식을 바탕으로 부조한 현실에 참여해야 된다. 참여시. 그러면서 작품을 뭐 해야 된다? 순수 서정시여야 된다. 자, 70년대는 뭐다? 민중. 그치? 민중의 삶과 소망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작품 속에서 표현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당연히 뭐야?
노동시와 농민시도 등장해. 노동의 문제, 농민의 문제, 그지? 자, 그래서 김지아,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염원, 신경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애정, 연민, 이성부, 민중들의 삶에 대한 애정, 민중시의 시사, 고운, 역사와 현실 인식, 정의성의 노동자들의 삶에 비해 노동시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60년대, 70년대 넘어서자 80년대야. 80년대는 또 분위기가 틀리지. 79년도에 어떻게 돼? 11.6 사태로 박정희가 피살을 당하고 전두환이 이제 전격 수사 총 책임자가 돼서 K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지. 그러면서 12.12 사태를 일으켜서 육군 참모총장은 정승화를 체포하지. 그러면서 권력을 독차지하기 시작하지. 그래서 80년대는 또 다른 하나회 소속의 또 다른 뭐가 되는 거야? 군부 독재가 시작이 되는데 또 분위기가 틀려. 70년대가 그냥 억압과 억눌림의 시대였다면 80년대는 자유를 가장한 억압, 당근과 책찍, 그래서 막 야간 통행 다 해주고 교복 자유를 해주고 두발 자유 해주고 해외여행도 자유해주고. 그런데 그 자유 속에 뭐가 있는 거야? 독재와 억압이 있는 거지. 자, 1980년대 시작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알린다. 자, 이번에 아주 중요한 또 판결이 내려져야겠지. 그 헬기 사격에 대해서 전두환이 그지? 신부님에 대해서 돌아가신 신부님에 대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고. 맞아. 정신병 운운을 하셨지.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계속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한 번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잘못 채워진 단추 때문에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야? 연결이 된다는 거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도 뭐 하는 거야? 내가 그 일 때문에 엮여 있어. 근데 내가 그게 그 일 때문에 엮여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래도 어떤 사람이야? 역사 의식이 있고 정신이 깨어 있는 사람인데 그 일 때문에 엮여갖고 내 삶이 굉장히 꼬였고 힘든데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는 항상 뭔가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어. 그런데 역사 의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 때문에 꼬여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지조차도 뭐 하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 자, 그래서 12.12 군사정변으로 다시 유지하게 된다. 이에 계엄령 철폐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들은 신군부 세력은 무장군인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한 사건이다. 이외에도 1980년대 한국 사회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 전통적인 남성 우위와 사고방식과 여성 권익을 주장하는 사고방식 간의 대립 등의 다양한 갈등으로 인한 혼란을 겪는다. 자, 80년대를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덮어놓았던 뚜껑이 열렸다. 그동안 무서운 어떤 독재로 꽉 눌러놨던 여러 다양한 목소리, 그지? 차이, 요구 이런 것들이 뚜껑이 딱 열렸다라고 봐야 돼. 그러면서 막 페미니즘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 문제, 노동 문제, 그지? 그다음 빈부의 격차, 다양한 것들에 대한 그게 없었다라는 얘기야. 있었는데 그 전에는 말을 할 수가 없었고 80년대부터 뭐 한다는 거 표현을 한다는 얘기지. 이런 갈등들은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개혁의 물결을 가지고 오게 되고 물결을 가져오는 동력이 된다. 자, 이 시기의 시들은 1970년대를 이어 현실 참여적인 경향의 작품들이 많이 발표된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 등을 지속적으로 노래하였으며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고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등에 대한 주장을 담은 작품들도 많이 발표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시의 형식을 벗어나 새로운 형식을 실험하는 실험시,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이겠지, 스타일이 매우 많이 발표되었다는 점도 이 시기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박노해, 노동자들의 권익보호, 노동시이지, 김용택, 메마른 현실 비판, 농민에 대한 애정, 농민시, 안도현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시선, 역시 이것도 민중시, 최두석의 사실성과 서정성의 결합, 황지우의 민주화에 대한 요구, 참여시, 민중시, 곽재구의 폭력에 대한 분노, 민중에 대한 사랑, 민중시, 최승호, 현실과 관련된 비판시. 자,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일제시대를 1910년대, 20년대, 30년대를 세 개의 길을 딱딱 나눌 때 보면 다 분위기가 다르잖아. 통치 방식이 다른 것처럼. 역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뭐하다?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고 다른 분위기만큼이나 시도 뭐하다? 다른 목소리를 담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박재상 시인의 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편이 실려 있는데 다음 주부터 박재상 시인의 작품 말고 오늘은 개갈하는 걸로. 그러면 일단 문법 오늘 끝내자. 이거 빠져 오늘 끝내고 이제 선생님 새로운 문법책 줬었지? 필독? 응? 자, 일단 빠져면 끝내자. 냉방이라고 쓰여있는데 냉방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23동각에 되어 있었는데 사실 더 낮춰버렸어. 132페이지부터 답을 맞히면 되는데 130 132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132.
영준이부터 해볼까? 그 1번에 OXO, 어, 2번에 니은 기억, 음, 3번에 니은의 O, 디귿의 O, 132. 니은 디귿. 오케이. 4번에 옷, 그렇지. 그다음에 옹기장이, 깨잎, 시옷자 받침이 있는 깻잎. 그지? 시옷자 받침이 있는 게 표준어야. 그 장이하고 쟁이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지? 네. 장이는 기술자, 쟁이는 어떤 그런 성질이 있는 거야. 그다음에 한글 맞춤법, 표준어, 교양, 현대서울말,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왜냐면 발음이 사람마다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발음이 사람마다 달라 의사소통의 지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어를 발음할 때 발음이 중요하지. 표준 발음법. 오케이. 그거 했어. 자, 그 다음에 135페이지. 담화의 맥락. 설명해 줄까? 저 이거 못했어? 영준이는? 1번에 OXO, 55X. 55X. 상황 맥락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면을 뜻하며 담화의 의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미쳐. 상황이 영향을 미치지. 자, 지금 막 불이 나고 있는 상황이야. 밥 먹을래? 밥 먹을래. 그죠? 집에 따뜻한 막 저녁 노을이 창가에 쫙 지고 막 이런 데서 밥 먹을래? 밥 먹을래. 같은 상황이? 아니면 밥 먹을래? 밥 먹을래. 같은 의미가 아닌 거지. 예를 들면 영화의 한 장면하고 똑같은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막 갈까? 그래 가자. 이렇게 대사는 이거야. 말은 이거야. 그런데 배경이 어디야? 자동차에 앉아있는 두 여인이 바로 앞에는 뭐야? 절벽이야. 근데 한 여자가 갈까? 이렇게 여자 웃으면서 가자 이래. 이건 뭘 의미하는 대사야? 그렇지. 죽자는 얘기지. 그래서 차가 쫙 하면서 절벽을 향해서 쫙 가다 차가 공중을 향해서 쫙 나는 걸 마지막 끝이 나. 자, 그런데 두 여인이 차에 똑같이 앉아있어. 갈까? 가자. 웃으면서 얘기해. 그런데 어디야? 고속도로가 쫙 펼쳐져 있어. 이거는 맥락상 어떻게 되는 거는? 영어인 거죠? 그렇지. 자, 이해가가? 상황 맥락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면을 뜻하며 담화의 의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자, 상황 맥락은 담화의 상황과 관련된 맥락이므로 사회문화적 맥락보다 중요하다? 그렇지는 않지. 그지? 전부 다 중요하다고 봐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맥락과 내용. 그렇지. 3번에 상황하고 문화적. 그렇지. 사회문화적. 상황하고 사회문화적. 링크 하나 찾아볼까? 담화, 상황, 사회문화적. 그렇지. 사회문화적 배경. 똑같은 그런 거 있잖아. 왜 우리 뭐 코를 만지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그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성적으로 야한 걸 뜻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잖아. 문화적으로는.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39쪽. 영준이 다 해보자. 1번에 O, 5XX, 그렇지. 2번에 니은, 디귿, 기역, 리을, 미음, 다음에 비읍, 피읍, 옛, 이응하고 리을하고 반지음. 그렇지. 오케이. 네, 좀 헷갈려도 반복하면 이거 외울 수 있어. 그지? 아래야, 예디음, 반지음. A는 뭐지? A는 그 점을 뭐라 그래? 아래야. 그렇지. 아래야. 아래야. 그다음에 비의하고 시의 이. 그렇지. 그다음에 1번에 한민정음, 2번에 하늘, 땅, 사람, 3번에 독창적, 4번에 모아쓰기. 오케이. 자, 그럼 다 끝난 거지. 빠작은 끝난 거고. 필도 필도. 꺼내요? 어디까지 한 거죠? 필도 없이 갖고 오면 되지. 선생님 이거 좀 필독 좀 빌려줘. 하늘이랑 좀 같이 가. 자, 왜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 진짜? 날씨가 춥다고 그러나? 자, 필독 보면은
온도를 좀 확 낮춰버릴까? 언어의 본질부터 나오지? 와이파이가 아니 무슨 좀 요즘 불편해. 성장하느라 그렇구나. 자. 대리님 계속 이러면 발필 때 자꾸 뚜둑 소리 나는데 편해져가지고 그게. 자, 언어의 본질부터 들어가자. 8쪽이야, 8쪽. 자, 언어의 본질 벌써 여러 번 하는 거 세 번째 하는 건데, 여기 본질 몇 가지가 나와 있어?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창조성, 기호성, 규칙성. 그지? 6가지 나와 있지. 뭐 7가지 나와 있는 책도 있긴 한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자의성이라는 건 뭐야? 자의적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라는 뜻이야. 예를 들면, 뭐, 너는 왜 그렇게 자의적으로 내 말을 해석하니? 이게 무슨 뜻이야? 왜 네 마음대로만 해석을 하냐? 이런 뜻이야. 자의성이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자의성이라는 건 무엇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데는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 꼭 그래야만에 대한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야. 시계 흔한 말로 꼴리는 대로 붙는다는 얘기야. 그게 자의성이야. 자, 여기서 언어의 내용과 형식, 그러니까 의미와 음성, 소리 또는 글자 이 사이에는 뚜렷한 뭐야 원칙이 있지 않다. 꼭 저기 서 있는 저 들판 위에 하늘을 향해서 서 있는 저것을 우리는 나무라고 불러야 돼 하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이게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같은 의미라도 언어마다 다르다. 그래서 뭐 나무, 뭐 트리, 휴, 뭐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지? 이게 자의성이야. 자, 자의성 뭔지 알겠어? 자의라는 거,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갖는다, 뜻을 세운다 이런 뜻이야. 자의적이다. 참, 뭐 자기 마음대로 뭐 한다? 해석을 한다. 자, 그다음에 사회성은 뭐야? 어쨌든 뭐 어떤 자의성을 가지고 그걸 이제 쓰기 시작을 했든 한번 쓰기 시작하면 이제 뭐가 된다? 그 사회적인 약속이 돼버린다. 나 혼자만 나무를 보고 난 나무라고 하지 않겠어 하고 우리 그때 책상은 책상이 아니다 기억나지, 그지? 그래서 언어의 내용과 형식, 내용은 의미지 형식은 뭐야? 음성과 문자야. 왜 이 문제집에서 계속 이걸 가로치고 계속 넣어놓겠어? 우리가 보통 언어의 내용 하면 내용, 의미, 형식은 뭐야? 소리, 문자 이거라는 걸 여러 번 뭐 하는 거 반복시켜서 이해하라는 얘기야.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는 반드시 지켜야 될 사회적 약속이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역사성은 뭐야? 언어의 내용과 형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뭐 한다? 바뀐다. 역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자,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야? 가역성이다. 가역이라는 게 뭐야? 말 그대로 뭐 한다는 거, 형태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역사성도 사실은 그럴 만한 뚜렷한 이유가 있느냐? 왜 그랬느냐?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야. 그지? 자, 언어 내용의 의미의 변화. 15세기 국어 어리다가 어리석다는 뜻이었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어리다는 뭐야? 정말 나이가 적다라는 뜻이야. 아유 어리석은 놈. 그지? 어리석은 어리석다는 거고 어리다. 아유 어린 놈. 이게 되는 거야? 그냥 나이가 어리다는 거지. 근데 약간 어린 놈에는 어리석다는 뜻도 들어있긴 해.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적다. 그지? 자, 근데 언어 형식, 음성, 문자도 변할 수 있죠. 내용도 변할 수 있지만 뭐도 변한다? 형식, 소리나 글자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나무가 뭘로 변했어? 나무. 이거는 형식이 다 변한 거지. 소리와 문자가 다 변한 거지. 나무. 그지? 나무. 저기 나무가 참 좋다. 나무. 그냥 나무라고 나는 이게 나만 그런가? 나무라고 발음하면 되게 막 불편한데. 그지?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뭐 했다라는 얘기야? 너무 당연스럽게 나무 한 짐 해갖고 오너라 얘기했다라는 얘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언어 내용과 형식이 다 변했대. 이건 뜻도 변하고 뭐도 변했다는 거야? 소리와 글자도 변했다는 얘기지. 대표적인 게 뭐야? 온, 즈문. 시간이 흐르면서 아예 뭐 사라지거나 새로 생겼지.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 또 새로 생긴 건 뭐가 있어? 스마트폰, 인공지능. 그래서 온이라는 게 100이고 지문이라는 게 1000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온, 지문이라는 것보다 뭘 더 많이 쓰게 돼? 한자 100, 1000 더 많이 쓰게 된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자의성, 사의성, 역사성 여기 문제가 몇 문제 있어? 3문제. 요거를 풀어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뭐해? 요거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창조성은 뭐야? 어쨌든 한정된 기호 체계를 가지고 무수히 많은 상황을 뭐 할 수 있다?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야. 이게 창조성이야. 그지? 자, 밥을 먹다 라는 문장을 배운 아이가 기존의 언어 지식을 바탕으로 마음대로 뭐 한다라는 얘기야? 창조? 그러니까 창조성을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나 그 세상에 없는 말을 내가 막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뭐라는 얘기야. 규칙이 뭐야? 한정된 기호 체계를 가지고. 그지? 그러니까 아이가 맘마 뭐 엄마라는 말을 맨 처음에 배우면 그 다음에 뭐 엄마 맘마 뭐 엄마 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뭐해?
뜻을 막 만들어내지. 그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과 동물의 언어 차이가 나와있네. 본능에 따라 일정한 표현만 반복하는 동물의 언어와는 달리 인간의 언어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다. 꿀벌의 언어는 그러니까 또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자, 그 다음에 기호성은 언어는 음성이나 문자라는 형식을 통해 내용을 나타내는 기호라는 것이다. 자, 나무라는 내용을 어떤 형식? 나무라는 소리와 뭘로? 문자로 뭐하고 있다? 기호화하고 있다. 기호성. 그 다음 규칙성. 언어에는 단어나 구절, 문장을 만들거나 발음할 때 적용된 일정한 규칙이 있다. 자, 규칙성은 쉽게 얘기해서 뭐 얘기하는 거야? 문법 얘기하는 거, 문법. 그지?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 언어에 규칙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뭐가 돼? 뜻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문법을 배운 사람은 상대가 잘못된 규칙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게 그냥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왜 저렇게 말을 표현을 하지 하고 들릴 수 있지? 본인도 표현을 정확하게 되고. 자, 여기서 철수가 밥을 먹다. 한국어의 어수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의 순서로 서술어가 끝에 위치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규칙을 지킬 때 정확하고 바른 표현이 되지. 이 정도의 문법을 틀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따라서 한국어의 규칙에 맞게 철수가 밥을 먹다의 어순으로 써야 바른 문장이 된다. 자, 근데 진짜로 신기한 게 아이들이 그 문장을 처음에 배울 때 처음에 엄마, 맞아, 그다음에 맘마, 응, 가, 이런 것만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단어잖아. 근데 여기 이거를 기적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이런 단순한 단어가 문장이 될 때, 자, 엄마들이 아기 앉혀놓고, 자, 우리나라 말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야. 그러니까 엄마가, 그지? 밥을 먹다라고 얘기해. 이거 안 가르쳐. 근데도 얘들이 뭐 하는 거야? 자기가 말을 창조해낼 때 보면 그 어순에 맞게 하고 있어. 정말 신기하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단순히 흉내를 낸다면은 얘들도 뭐 할 수 있어? 그냥 아무거나 막 떠오르는 대로 엄마, 책, 가방, 막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뭐 한다라는 얘기야? 어순에 맞게 조화를 이룬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순에 맞게 말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뇌에 사진을 찍어보면은 뇌세포가 그냥 불이 바바바박 들어가. 그 정도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엄청나게 뉴런을 사용해야 되는 일이야. 그만큼 아이들이 어렸을 때 뇌 발달이 상상을 초월하지. 그래서 선생님도 학부모 교육할 때 독서 교육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잖아. 그래서 독서 교육의 시작은 글자 교육이 아니고 뭐부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어휘라는 건 듣는 어휘, 말하는 어휘, 읽는 어휘, 쓰는 어휘잖아. 근데 어머니들은 독서 교육하면 읽는 거, 쓰는 것만 생각해. 특히 쓰는 것만 굉장히 글쓰기 많이 해주세요 막 이래. 그런데 이거는 뭐가 채워져야 돼? 읽는 거. 읽는 것도 뭐가 채워져야 돼? 말하기. 말하기는 또 뭐가 채워져야 돼? 듣기. 그래서 까난애기들하고 얘기할 때부터 엄마들이 정확하게 뭐 해줘야 돼? 그렇지. 그리고 언어도 무슨 언어를 사용해야 돼? 고급 언어. 아니야, 진짜로 고급 언어 사용해야 돼. 까까만만 맛있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이가 계속 그 유치한 어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엄마가 이중어를 쓴다. 예를 들면 영어도 쓰고 한국말도 쓰고 중국어도 쓴다. 이게 아이는 축복받은 거야. 축복이야. 그냥 축복이야. 엄마가 막 한국말로 얘기하고 그걸 다시 막 영어로도 얘기하고 또 중국어로도 얘기하면서 막 하면 얘는 동시에 그 세 개를 다 모여버려. 그냥 흡수해버려. 그리고 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중국어하고 한국어, 영어 불빛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동시에 막 다 불이 켜져버려. 그러니까 엄마가 뜻도 모르고 쓰는 건 안 되고. 그래서 이 듣는 어휘가 제일 중요해. 어휘에 듣는 어휘가 제일 양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말하는 거야. 그래서 말을 할 때 충분히 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이 이제 뭐 하는 거야? 아이가 문자에 관심을 갖고 읽는 거지. 이 두 개가 안 채워지는 아이한테 막 읽기만 강조하면 어떻게 돼? 안 돼. 그래서 글자는 막 함부로 억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자, 규칙성. 자,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문제로 정복하기가 있고 수능 콕콕 수능 기출 있지. 자, 이런 건 풀 필요 없고, 자, 일단은 뭐만 풀어오냐면은 일단은 확인하기 문제는 풀어와야 되고, 이제 확인하기 문제. 그 다음에 여기 문제로 정복하기를 짝수만 풀까 홀수만 풀까? 짝수. 홀수. 홀수. 2대1. 자, 그러면 8쪽, 9쪽, 그 다음에 10에서 11은 홀. 오케이? 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홀수만 풀 거야. 네. 그렇다고 8, 9를 홀수만 풀면 안 돼. 네. 8쪽, 9쪽은
다 풀고 선생님이 홀수만 풀어놨다고 해도 뭐 8쪽도 홀수, 9쪽도 홀수 이런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남은 너만 어디까지? 정복하기 10에서 11 아, 이거 빼고 여기 여기 1번부터 10번 중에 5개만 홀수만 풀어가는 거.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 세계사 지난주 숙제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지난주에 똑같이 하는 거. 아, 그가 숙제가 없었던 거지. 가라마스니 중국계이다 민중 서로 아니었어. 외운 사람 있을까? 아 거의 많이 읽으면 거의 외우지. 자, 한국사부터 있어. 발음도 너무 아니 그 어려워. 어떤 유튜브에서 가라마스니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중국자다 배우도 너무 어려워. 중국급제 나라 민중 그 여러 서로 서로 한 글씨다. 어떻게 한국 238페이지부터지. 진민이가 있잖아. 238페이지. 아, 위에서 240까지. 홀수지. 풀었는데. 풀어주는 거야 되나? 정말 좋네. 자, 다 불러보자. 238쪽부터. 현우. 그치, 238에서 240까지. 이거는요? 현우. 자, 불러보세요. 1번에 3번, 2번에 1번, 3번에 2번, 4번에 4번, 5번에도 4번, 6번에 5번, 7번에 3번, 8번에도 1번, 9번에 2번, 10번에 2번, 11번에 4번, 12번에도 5번. 그게 뭐였어? 이렇게, 여기까지. 자, 뒤에 넘기면 이제 실내 키우기 넘기고. 이제 한국사 넘어가요. 경제 성장과 사회 문화의 변화. 내가 그 좋아하는데. 고기 뽑힐 것 같아. 왜? 이거 괜찮아. 아니 요새 계속 그 뚜둑 이거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뭐 이렇게 이거 하다 보면 계속 막 여기 막 겁나 아. 세게 하면 막 앞으로 튀어나올 것 같지? 근데 왜 그렇게 그게 시원해? 근데 시원해져. 아침에서 이렇게 하면 뭔가 시원해져가지고. 아, 시원해서 하는구나. 자주 해줘. 이게 이거 왜 뭔가가 두둑 소리 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이제 공기가 터지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뭐 하는 거 자세가 어떤 특정 자세를 계속 있으면서 산소 피 속에 있는 그래서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게 거기 쌓이는 거죠. 자 여기 소리 주로 몸을 많이 스트레칭 해줘야 돼. 자, 경제 성장과 사회 문화의 변화지 대한민국이야 지금. 자, 산업화와 경제 성장에서 1번은 보면 1960년대에서 70년대, 2번은 뭐야? 80년대. 그지? 뒤에 넘겨보면 이제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 변화에서 현대 사회의 변화. 그지? 90년대 이후가 이제 나오지. 여기는 어쨌든 여기는 80년대까지가 나오고 있어. 자, 아까 문학 우리 시 할 때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지.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경제적인 이야기. 한국사가 왜 중요한지 알겠어? 한국사, 세계사가 결국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이해가 없으면 문학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 자,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 그래서 62년부터 72년까지 딱 10년이잖아. 5개년씩이니까. 자, 어쨌든 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년 단위로 뭐 한다는 거? 국가 주도로 경제를 뭐 한다는 밀어붙인다는 얘기야. 이런 말이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야. 가난한 나라들, 개발도상국들은 다 개인한테 맡길 수가 없어. 도로도 닦아야 되고, 전선도 놓아야 되고, 이런 건 다 국가가 뭐 해야 돼? 붙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장면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보완해서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자, 그래서 언제부터다? 62년도, 61년도에 그지? 군사 쿠데타 일어나고 62년도부터 스타트가 돼요. 거기서부터 5년씩 더 해가면 되는 거야. 자, 특징 노동 집약적 경공업 육성. 노동 집약적이라는 건 뭐야? 일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야. 기계나 이런 게 발달이 안 됐으니까 다 누구 손으로 한다는 거야? 그렇지, 사람 손으로. 경공업은 말 그대로 뭐야? 가벼운 물건을 만들어내. 가벼운 물건이면 가발, 속눈썹, 안경테, 뭐 운동화 이런 것들이 뭐 한 거야? 가벼운 것들. 오케이? 자, 경공업. 자, 그리고 수출 주도형 정책을 실시해서 이거를 내수에다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거야? 수출을 하기 위한 거야. 지금 딱 어느 나라가 이런 스타일이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지? 니네 무슨 나이키나 퓨마라고 샀는데 다 메이드 인 어디야? 차이나? 차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막 이러잖아.
그지? 이런 거야. 딱 우리나라가 딱 뭐 한 거? 40년 전에 딱 그거야. 그지? 자, 그래서 기간 산업을 육성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기간 산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선박, 자동차, 특히 철강 이런 것들은 기간 산업이야. 그러니까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산업. 철을 만들어내야지 뭐 자동차를 만들든 뭐 총을 만들든 할 거 아니야. 그지? 기간 산업 육성, 대규모 산업단지 수출 자유지역 조성, 사회 간접 자본 확충.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은 뭐야? 뭐 고속도로라든지 뭐 또 뭐 있어? 전철, 전화선 이런 것들. 해외 자본 유치, 한일 국교 정상화, 베트남 파병, 소득의 광부와 간호사 파견으로 외화를 왜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걸로 발달한 거야. 자, 연평균 약 9.2% 성장률. 어마어마하지. 지금 마이너스인데. 성장률 3%도 달성하기 힘든데 9.2%야. 그 다음에 수출 약 20배 이상 증가. 그러니까 20배 이상 증가하지. 왜? 워낙에 바닥이었으니까. 베트남 특수로 경제 성장. 베트남 특수는 뭐야? 베트남 전쟁 얘기하는 거야. 전쟁할 동안에 뭐 물자를 쏟아 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미국에서 만들어서 갖고 올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뭐 하는 거야? 자, 문제점. 산업 각 분야의 불균형 성장 초래. 정경유착 현상 심화.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가 뭐하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 정경유착. 근데 정경유착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세계 역사 보면 절대왕정이 어떻게 등장해? 시민들, 특히 상공업자들이 장사하면서 왕한테 돈 주고 왕은 그 돈으로 상비군과 관료제를 정비하고 그지? 절대왕정.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 그게 정경유착이야. 그지? 자, 외채 증가로 외국 자본에 의존하게 된다. 1960년대 말 세계 경제 침체로 경공업 제품의 수출 부진, 환율 상승으로 외채 부담. 지금하고 똑같아. 전 세계 경제가 침체해서 우리 물건을 팔 수가 없어. 오케이? 환율 상승으로 외채 부담 증가, 부실 기업 정리, 부도 위기인 대기업의 금융 혜택 제공, 83 조치야. 자, 그러면 3, 4차는 이제 뭐야? 72년부터 81년. 오케이? 자,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의 한계를 인식해 깨달아. 아, 이거 갖고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중화학 공업 육성해. 중화학은 말고 무거울 중. 화학은 뭐 한 거? 정말로 과학적인 거지. 그래서 철강, 화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등 수출 주도형 정책 지속. 포항 제철소와 울산 거제 조선소 등이 이때 설립이 되지. 공업단지 원자력 발전소도 건립이 되고. 중화학 공업 생산액 비중이 증가하면서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달성해. 이때가 1977년도. 너희 부모님 태어났을 때쯤일 거야. 고도 성장을 이룩하게 되지. 이걸 그래서 외국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 왜? 77년도야. 전쟁이 난 게 1950년. 딱 25년 만에 이런 뭐한 거야? 발전을 이룬 거야. 정말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때 경제 위기 제1차 석유 파동 1973년 중동 건설 사업에서 외화를 벌여들여 극복. 제2차 석유 파동 1978년 중화학 공업에 대한 과잉 중복 투자.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기업 부담이 증가, 실업률 증가, 경제 성장 감소. 자, 이 석유 파동은 당연히 뭐와 관련된 거야? 사우디아라비아, 즉 이스라엘과 그 주변 국가와의 전쟁과 관련이 되는 거지. 그렇지. 이란, 이스라엘. 자, 그 다음에 80년대 경제 변화 시작. 70년대 말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80년대 초반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도 기록해서 위기를 맞이하지만 전두환 정부가 부실 기업을 정리하고 국가 주도의 성장 우선 정책 수정으로 경제 안정화 정책을 실시해.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전두환 정권의 어떤 정책보다는 상황이 나아진 거야. 전 세계적 상황. 어떤 거야? 삼저호황이야. 세 가지가 가격이 굉장히 내려가. 뭐가 내려가냐? 삼저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석유, 저유가, 그 다음에 저 달러. 그리고 달러가 가치가 떨어져. 그 다음에 저 금리가 낮아. 그러니까 돈 빌려도 이자를 조금밖에 내줘. 조금 내도 돼. 그러니까 돈 빌리기가 쉬워. 이자가 낮다는 거 돈 빌리기가 쉽다라는 거야. 돈이 많으니까 은행에서 그지? 뭐 하는 거야? 그냥 공짜라도 가져가라고 할 판인 거야. 대충 가져가라고. 그지? 그러면 내가 은행에 찾아가서 나 사업 좀 하려고 돈 좀 빌려줘. 아, 얘하고 막 빌려준다는 거야. 적은. 그지? 자, 그래서 경제 위기를 극복을 하게 되지.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로 넘어가게 돼. 수출액은 300억을 달성하고. 자,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보호무역 강화,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개방 압력 강화.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 우루과이 라운드 시작되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가 타결되지. 1993년도에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가 출범. 1995년부터 시장과 자본의 개방으로 다국적 기업과 국제금융자본 등이 국내에 진출한다. 시장과 자본의 개방이라는 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우리나라 물건을 사는데 까다롭지 않다라는 얘기야. 시장, 자본의 개방. 오케이? 자, 경제 성장 과정의 문제점, 성장 유지의 경제 정책으로 외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외채가 증가하겠지. 저금리 때 돈 너무나 많이 빌리고. 그럼 그 빌린 돈으로 사실은 뭐 하면 돼? 기술 발전을 시키고 공장을 더 늘려서 그지? 건설적으로 쓰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데다 쓰지 않고 뭐 한 거야? 빼돌려 놓거나 땅을 사서 투기를 하거나 이런 데에만 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외채 증가, 부의 양극화 현상 제도, 대기업 육성 정책에 따른 재벌 중심의 산업 구조가 형성이 되죠. 정경 유착은 뭐 더욱더 심해지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면 현대 사회의 변화, 산업화와 도시화, 자 일상생활의 변화 이런 걸 그냥 읽어보면 돼. 산업화, 도시화. 자, 농촌의 변화, 당연히 농촌 인구 문제가 굉장히 확 줄어들고, 농촌이 또 게다가 뭐야? 그 WTO 출범 이후에 외국 쌀, 외국 과일 막 들어오잖아. 응? 그래서 농촌이 경쟁력이 없어져갖고 막 굉장히 힘들었는데 새로 찾은 게 뭐야? 신토부리. 우리 몸에는 우리 땅에서 나는 거야. 신토. 몸과 땅은 불이 두 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이 높은 우루과이에서 나온 칠레 포도를 먹지 말고, 칠레 포도 먹지 말고 뭐 먹으라는 거야? 우리나라 땅에서 난 포도를 먹어라. 이런 식의 어떤 홍보. 신토불이에요? 신토부리. 몸과 땅은 두 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제일 좋은 건 어디서 난 거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난 거다. 상추를 먹어도 밥을 먹어도 쌀을 먹어도 뭘 먹으라는 거야? 우리나라 거. 이게 신토부리지. 그래서 농촌도 변화를 위해 노력을 해. 어떤 노력을 해? 고급화 정책을 쓰지. 그리고 수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이해가 가? 그 다음에 기계화도 많이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 문제와 노동 운동으로 보면 산업화 진행에 따른 노동자 수의 급증, 정부 기업의 저임금 정책이 시족이 되자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 환경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 그래서 70년대는 전퇴, 80년대는 뭐야? 노조 운동이지. 그러니까 민주화의 진전으로 노동 운동을 활발해서 노동조합이 증가하지. 자, 그 다음에 문화의 변화, 교육의 변화, 그 다음에 언론 활동의 성장, 대중문화의 성장이 있는데, 자, 일단 교육의 변화를 보자. 국민교육 현장이 국가주의 교육 강화 1968년도야. 국민교육 현장.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을 희생하는 국가주의 교육을 강조한 게 바로 박정희 정권 때야. 너 그거 아나? 그거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국기에 대한 태극기 앞에 잘 보고 잘 보는. 그러니까 너희하고 우리하고 선생님이 틀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그지?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이런 게 바로 뭐야? 국가주의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뭘 세뇌시키는 거야? 국가에 대해. 너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팀이 중요해. 그렇지. 그 국가주의야. 교육도 그런 식이었다라는 얘기야. 중학교 무시험 진학 제도가 1969년부터 실시가 되고, 고교 평준화 제도는 1970년대. 평준화가 뭐야? 예전에는 막 시험 봐서 고등학교 들어갔잖아. 그래서 1등 고등학교, 꼴등 고등학교. 너 어디 다니니? 그러면 다 나오잖아. 근데 지금은 어디 다니니? 그러면 어디요? 그러면 거기 좋은 데야, 안 좋은 데야? 그냥 집 가까운 데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지? 물론 뭐 전국 단위 자사고도 있고 자유형 사립고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하지만, 가외 전면 금지 및 대학 졸업 정원제 시행, 그 다음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1993년도에 실시가 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언론 활동 성장, 이승만 정부 경향신문 폐간, 박정희 정부 일부 언론의 폐간, 프레스카드제 실시. 프레스카드제라는 게 이거 출입하기 위해서 이게 뭐 프레스카드 이거 증을 발급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청와대 같은데 이제 언론 보도할 때, 그러니까 아무나 주지 않겠지 한마디로.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 언론 탄압, 전두환 정부가 제일 심하지. 언론사 통폐합, 보도 지침, 시달. 이렇게 방송해, 이렇게 신문에 실어 하고 보도 지침을 내는 거야.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언론 자유가 확대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대중문화의 성장 1960년대 노래와 영화 등 대중문화가 이제 확산되고 텔레비전 방송이 이때 시작이 돼. 그리고 트로트가 인기가 있고, 70년대는 정부가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고 방공의식 고취, 정부 정책 홍보 프로그램 방영, 대중가요, 코미디 드라마 인기, 미국과 유럽의 반전 저항 문화 유입으로 청년 문화가 확산이 돼. 이때 통기타, 장발 이런 것들. 80년대 상업적 프로 스포츠 등장. 이제 프로 야구, 프로 축구 뭐 이런 게 등장을 하지. 음악, 미술, 영화, 연극 등에서 민주화와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는 민중문화 활동 진행. 6월 민주항쟁 이후 언론과 대중문화에 대한 통제가 완화됐다. 자, 그러면서 뭐 지금 BTS까지 등장을 했으니 진짜 엄청난 변화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개념 확인하기는 풀어야 돼. 여기 개념 하기 보면 1, 2, 3, 240이면 4, 5, 6 있지. 요거는 풀어야 돼. 개념 확인하기는. 이것도 필수예요. 잠깐만 정확하게 페이지. 여기 있고. 너는 왜 그래? 응? 왜 그래? 먹는 싶은데 저녁 안 먹어서? 저녁에 간장게장 먹을게요. 간장게장 먹어서 그래? 약간 생선으로 자, 내신 다지기 1번부터 13번 중에 홀수만 풀면 되지. 네. 자, 그러니까 248에서 250, 13번까지 홀수만. 그 15분은 풀어야지. 홀수. 선생님 좋은 말을 하지 않잖아요. 자, 그다음 3개 썼고요. 정말 이거는 숙제 있었어요. 3개 사도 지난주에 홀딩이었어, 그냥. 3개 사 138페이지. 다음 주에. 아침에 일어나는 거 부담스러워. 예? 아니 아침 일어나는 건 괜찮은데 숙제하기가 귀찮네. 아, 맞아. 학교 가는데 숙제가 있어요. 그거 다 가지고 와야 되잖아. 그동안 온라인 학습 그 과제는. 그냥 안 가졌다는데 귀찮아서. 그래서 우리가 왜 영어 테스트 분명히 그거 오반생이요. 너 가지고 가야 돼. 그거 다 내신에 들어가. 점수에. 네? 그 과제 다 내신에 들어간다고. 네. 그래서 매일 그날 한 일주일 가면 월요일날 안 내다가 한 화수 때 내요. 아, 어쨌든 내기는 내. 네. 박질 학생. 아니, 적응이 맨 처음에 안 되니까. 자, 138에서 141 홀수만 푸는 거야, 역시 이것도. 130, 8에서 141. 얘는 되게 기억이 난다. 41. 10, 뭐야, 13번까지. 숙제를 왜 이러는 자, 숙제 문구 아닌데? 용준, 불러볼까? 이게 안 되지, 1번에 니은, 디귿, 기억. 2번에 농무, 봉신. 3번에 OX. 4번에 황제, 군관, 구제. 아니, 둔전병제. 둔전병제. 5번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6번에 디귿, 니은, 기억. 아니,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옆으로 짝대기. 이거 좀 헷갈리죠. 어쨌든 고딕 양식이 첨탑, 고딕 뾰족하다는 느낌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내신만 또 홀수만 불러봐. 1번에 3번, 3번에 4번, 5번에 3번, 7번에 3번. 7번에 5번. 7번에 5번. 동서교회 분열에 대한 얘기지. 비잔티움 황제 레오 3세가 성상 파괴령을 내리지. 네. 왜? 신은 그런 걸로 할 수 없다.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 황제는 두 가지 권력을 다 갖는다 그랬지. 교황의 권력과 왕의 권력을. 그지? 그래서 로마 교회는 누구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레오 3세. 그런데 이제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이 성상이 없으면 이 게르만족 글도 못 읽고 무식한 얘네들을 뭐 할 수 없어? 기독교로? 가르칠 수 없잖아. 그래서 게르만족을 표기하기 위해서 성상이 필요했던 로마 교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동서 교회가 뭐 하는 거야? 대립이 격화되지. 그래서 이후에 이제 기독교는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뭐가 돼? 로마 카톨릭과 비잔tium 제국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거지. 그렇지. 그리스 정교회가 분열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에 1번, 11번에 2번, 13번에 2번, 13번에 1번. 13번이 비잔tium 문화의 특징이야. 비잔tium의 대표적인 뭐인 거야? 성 소피아 대성당. 그 옆에는 블루 모스크라고 있지. 이제 어쨌든 성스러운 지혜를 의미하는 이 성당은 웅장한 돔. 이 돔이 딱 로마 스타일이잖아. 이 뚜껑이. 웅장한 돔 내부에 모자이크 벽화를 특징으로 하지. 그래서 비잔tium 문화를 발전시킨 비잔tium 제국은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했고, 비잔tium 문화라는 러시아를 비롯한 슬라브족, 그 동유럽 쪽으로 쫙 모았다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동유럽은 여전히 뭐 로마 교황보다 뭘 많이 먹나? 그리스 정교회를 더 많이 먹지. 그래서 슬라브족은 비잔티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슬라브 문화권을 형성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잘 있어. 그다음 뒤에 넘겨보면 자, 중세 유럽 세계 성장과 변화, 십자군 전쟁과 봉건 사회. 자, 십자군 전쟁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지.
셀주크 투르크가 그지 비잔티움을 굉장히 압박하잖아. 그러니까 비잔티움이 SOS를 하지 누구한테. 그 로마 교회 대분열로 서로 등을 돌렸던 비잔티움이지만 자기네가 이제 이슬람 제국 특히 셀주크 투르크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자. 누구한테 손을 내미는 거야? 로마 교황한테. 야 좀 도와줘. 근데 로마 교황이 그래 알았어 하고 뭐 한 거야? 그 사람들한테 성스러운 전쟁을 명하지.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 자, 오케이. 서유럽의 경제 성장, 농업 생산량이 향상되고 인구가 증가해. 그만큼 이제 뭐야? 안정을 찾았다라는 얘기야. 막 게르만족 이동하고 800년대 막 그러니까 바이킹 이동하고 막 이러고 혼란스러웠던 게 이제 안정이 된 거야.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농경지가 부족해져. 그러니까 슬슬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이건 뭐 해야 돼? 땅을 좀 더 얻어야 되는데 더 이상 얻을 곳이 없는 거야. 이런 상황에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니까 서유럽의 많은 나라들 입장에서 얼마나 잘 됐구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11세기 후반 여기 셀주크 투르크 나오지. 셀주크 투르크의 예루살렘 점령과 비잔티움 제국 공격. 이 셀주크 투르크가 그 중앙아시아에서 떠돌던 민족이잖아. 그들이 이제 오스만 제국 근처에 오잖아.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가 아니 오스만이 아니라 아바스 왕조가 오잖아.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셀주크 투르크한테는 뭐해? 원래 이슬람 제국은 재정의 지사이잖아. 샤가 다 뭘 해? 나라도 통치하고 이슬람 제국의 뭐인 거야? 정통 계승자잖아. 근데 셀주크 투르크한테 뭘 줘? 너는 그러면 뭘 해라? 정치적 왕을 해라. 나는 뭐 한다? 종교적 지도자는 남아있겠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되지. 그러다가 다시 오스만 제국이 들어서면서 다시 합쳐지고 어쨌든 그 셀주크 투르크야.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 로마 교황 우르바누스 2세. 근데 이게 우르바누스 2세 하면 그 천둥이 생각나지. 천둥? 우르르 쾅쾅 하는 그. 그래서 선생님은 이 십자군 전쟁 했을 때 그 교황 이름이 생각보다 쉽게 외워지더라고. 그 천둥이 쳤다 이거. 우르바누스 2세. 그러니까 클레르몽 그지? 이름이 우르르캉캉은 아니고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몽 공유에서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을 호소하게 돼. 사실 이건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뭐인 거야? 땅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제1차 십자군의 예루살렘 탈환에 성공을 해. 그래서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해. 뭐가 들어서? 예루살렘 왕국.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 다시 또 탄환해. 그래서 170여 년간 여러 차례 지속된 전쟁에서 종교적 열정이 점점 식어. 그리고 처음에 성지 탈환의 명분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아있는 거야? 금, 돈, 막 노예로 팔아버리고 막 난리가 나지. 그래서 교황권이 약해져. 제후와 기사 계층은 몰락해. 자, 교황권이 약해진 건 이해가 가지. 제후와 기사 계층이 몰락한 건 뭐야? 전쟁 나가려면 제후, 기사 같은 얘기잖아. 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돈을 못 얻었어. 죽어, 이가 가서. 죽어. 그래 후계자를 못 넘기기도 해. 그럼 왕이 그 땅을 다 모여버려? 아유 어쩔 수 없네. 내가 가져. 다시 회수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가? 그 다음에 왕권 강화. 이건 당연스러웠지. 그지? 권력은 뭐? 그렇지. 권력은 풍선이잖아. 한쪽이 눌리면 한쪽이 올라가는 거고, 그지? 지중해 교역, 동방 교육 활성. 이제 이게 재미있지. 전쟁으로 인해서 교육은 더 뭐하다는 거야? 활성화된다. 우리 70년대 베트남 특수하고 똑같은 거야. 일본은 6.25 전쟁 특수잖아. 6.25 전쟁 덕분에 일본은 뭐하게 돼? 엄청난 특수를 올리고 65년도에 도쿄올림픽까지 개최를 할 수 있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전쟁이 난다라는 건 너희가 머릿속에 이제 개념을 바꿔야 돼. 전쟁, 피투성이, 팔 잘리고, 뇌수가 터지고. 그게 아니고 전쟁 하면 뭐한다? 어마어마한 물자가 뭐한다? 이동한다. 물자의 이동이야. 전쟁은 물자의 이동이야. 경제성. 그렇지. 어쨌든 죽이는 사람은 그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은 다 뭐 하는 거야? 물건 파는 거야. 100만 군사가 이동해봐. 100만 군사가 자기 먹을 거 쌀을 지고 간다고 해도 전쟁이 1년이 걸리지 2년이 걸리지 알게나 뭐야. 근데 물론 속전속결을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거기까지 가는데 3개월이잖아. 그러면 최소한 몇 달치의 식량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너보고 1년치 식량을 메고 걸어서 산 넘고 강 넘고 막 하라 하겠어? 나부터도 안 해. 나부터도 지나가다 그냥 다 팔아버려. 그지? 그러다가 이제 거기 도착하면 뭐 하는 거 다 뺏어서 끝장을 보는 거지. 네? 그래서 전쟁은 물자의 이동이야.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가장 좋은 점은 뭐다? 지중해 무역권이 뭐 한다? 엄청나게 활성화? 된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다? 이탈리아다.
이탈리아. 그래서 이탈리아의 장원이 뭘로 빨리 바뀌어? 도시. 아, 영주 죽여버리거나 영주하고 타협하거나 영주도 장사를 해서 뭐가 되는 거야? 상인들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도시가 되어버린 거야. 오케이? 자, 비잔티움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서유럽에 유입되지 서유럽 문화의 발전을 자극한다. 자, 교육의 발전과 도시의 성장은 그 얘기 그대로 한 거야 지금. 교통의 요지에 시장이 발달하고 상인과 수공업자 유입으로 도시가 성장해. 이제 그래서 지중해 베네치아, 제노바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이탈리아에 있는 거잖아. 유역으로 가면 피렌체, 밀라노 다 어디에 있는 거야? 이탈리아 땅덩어리에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베네치아하고 제노바는 동방무역으로 번영을 내고 특히 얘네는 돈 거래를, 금융 거래. 그다음 피렌체, 밀라노는 금융업과 직무업, 옷감, 번영. 북유럽에서 북독일 도시들이 한자 동맹을 맺고 발트해와 북해 연안의 무역을 독점해. 자, 그럼 북유럽은 뭐냐? 이 이탈리아에서 이 무역으로 이득을 얻은 게 점점 위로까지 올라가서 어디까지? 독일 지역까지 올라간 거야. 그래서 독일 지역에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는 길드라고 얘기하고 독일에서는 뭐라 그래? 한자라고 얘기해. 한자. 뭐를? 동종 업계 사람들의 조합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한자. 한자 동맹. 이탈리아에서는 길드. 이런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진 게 어디다? 이탈리아.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알프스 너머에 북유럽까지 전달이 된 거야. 그 시스템이. 그래서 한자 동맹. 오케이? 그러니까 도시가 성장하지. 자치권 획득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원래 다 영주 거잖아. 그런데 영주로부터 뭐야? 이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길드나 한자 조합이 뭐 한 거야? 사들이거나 대여하는 거야. 그래서 프랑스에 사신을 보낸다. 그럼 누가 가는 거야? 양말 공장 사장이 가는 거야. 이해가 가? 뭐 독일에 무슨 무슨 일이 있어서 외무부 장관을 보내. 그 외무부 장관이 뭐 하는 사람이야? 옷감 직물 만드는 조합의 사장인 거야. 자, 도시민들이 국왕과 제후하여 영주에 대항하거나 영주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 후 특허장 확보, 무역으로 자치권을 획득, 독자적으로 도시 행정을 운영한다. 그래서 피렌체 같은 경우에는 누가 운영해서? 메디치 가문이 운영을 했어요. 메디치 가문은 뭐 하는 가문이야? 금융, 예술. 금융. 그리고 그걸로 돈 벌어서 뭐 하는 거야? 예술을 후원했지. 이해가 가? 오페라도 피렌체 가문의 그 결혼식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한 거잖아.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 자, 그 다음에 봉건사회의 동료도 당연히 뭐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야. 봉건사회의 이제 상공업 발달, 화폐경제, 지대의 급납파, 농민들이 부역에서 벗어나게 되지. 게다가 흑사병이 딱 창궐해서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해.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임금은 올라가고 농민이 점점점 어떻게 돼? 큰 소리를 내게 되는 거야. 농노 신분에서 해방된 사람이 증가하고 자영령이 증가, 장원이 점차 해체되지. 왜? 장원의 뼈대가 바로 뭐인 거야? 장원. 농노잖아. 영주. 농민봉기. 영주가 농민에 대한 속박을 그래서 강화하려고 하자 자크리의 난 같은 난이, 또 와트 타일러의 난 같은 난이 일어나지. 1358년, 1382년. 자, 1358년, 1392년. 자, 이게 우리나라 지금 고려 말이잖아. 1392년에 조선이 생겼으니까. 우리 고려의 무신정병기 때 망이 망소이의 난 기억나? 김삼이 효신의 난, 노비 만적의 난, 이런 것처럼 얘네도 뭐하고 우리보다 좀 늦게 농민들이 난을 일으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교황권의 사태도 좀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지.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있는 거야. 아비뇽 유수 1309년에서 1377년 프랑스 왕이 교황청을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긴 거고, 그래서 교회의 대분열이야. 자, 여기가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데 교회의 분열이란 말이 두 번이 나와. 첫 번째 분열은 뭐인 거야?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와 성상 파괴 때문에 생긴 거. 그지? 근데 여기서의 대분열은 뭐야? 교황이 아비뇽에 갖다 잡혀버린 거야. 붙잡혀버린 거야. 그래서 안 돌아오니까 그지? 로마에서 또다시 교황을 뽑아버려. 그래서 서로 내가 정통이다 네가 정통이다 싸우는 게 뭐야? 60년간 그렇게. 그래서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교황을 선출, 교회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교회 개혁 운동이 벌어지. 대표적인 게 위클리프, 영국 후스, 보헤미아가 교회의 세속화를 비난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콘스탄츠 공예를 통해 로마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해서 아비뇽보다 어느 쪽을? 로마 교황을. 자, 대분열 두 개인 거 이해가 가? 자,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뭐야? 중앙 집권 국가의 등장이야. 왕권이 그만큼 뭐 했다는 거야? 이제 강해질 만큼 강해졌다. 십자군 전쟁 이후로. 봉건 영주의 세력은 약화되고, 아까 기사와 제후가 약해졌다고 했잖아. 교황권은 쇠퇴되고 국왕권은 강화되지. 왜? 국왕은 사법권과 과세권을 확대하고 상비군과 관료제를 뭐해? 도입하고. 그지? 왕권을 강화시키고. 상공민이 장사하는 사람에서 무역하는 사람. 봉건적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국가의 재정을 지원하고 그 대신 법을 뭐 하는 거야?
바꾸는 거지. 신분제도 제 의회도 참여하게 되고. 자, 그래서 도시 상공업자들의 협조를 이루어졌다. 이거 아까 얘기했던 정경 유착. 오케이? 자, 100년 전쟁과 왕권 강화. 근데 재밌는 건 십자군 전쟁 다음에 바로 이어진 전쟁이 뭐야? 100년 전쟁. 자, 13세기 존 왕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자. 존 왕이 누구야? 사자왕 리처드의 동생이야. 저기가 누구야? 로빈 후드의 뭐 누구야? 머리 위에 사과 얹어놓고 활로 쏴서 사과 딱 맞히는 거. 로빈 후드. 화살 잘 쏘는. 그 사람이 활동했을 때가 존 왕이 다스릴 때야. 존 왕은 누구냐? 사자왕 리처드의 동생. 그러면 리처드는 어디 가느냐? 십자군 전쟁 간 거야. 십자군 전쟁 가다가 붙잡혀가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동생이 뭐 한 거야? 정치를 했는데 너무나 못한 거지.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내다 못해 도망간 영국의 시민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숲속에 모여서 도적대가 된 거야. 그게 로빈 후드야. 네? 그래서 무거운 세금부가 귀족의 반발, 대헌장을 승인하게 되지. 그래서 국왕의 명령보다 법이 위에 있다라는 게 대헌장이야. 입헌정제 기초가 된 거야. 자, 모범 의회 소집, 양원제 의회 확립. 그러면서 이제 100년 전쟁이 누구랑 일어나는 거야? 프랑스랑.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 이거 누가 이거? 프랑스가 요즘에 그렇지. 처음에는 영국이 유리했었지. 영국이 화살이 왜 굉장히 큰 화살 있잖아. 사람 키만한 화살. 긴 화살. 그걸로 이제 영국이 굉장히 요즘으로 얘기하면 핵무기 들고 간 거야. 그래서 프랑스가 계속 말렸는데, 그렇지. 16세에 잔다르크가 등장을 하면서 역전이 되지. 그래서 전쟁은 무기나 그치,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한다? 그러니까 뭐 의지, 신념, 명분, 이제. 그래서 잔다르크에 의해서 프랑스의 이제 그 왕통도 형성이 되지. 근데 이제 100년 전쟁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영국은 장미 전쟁으로 튜더가와 요크가. 그래서 흰 장미냐 붉은 장미냐. 그래서 장미 전쟁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헨리 7세가 튜더 왕조를 개창하고 중앙 집권 체제의 토대 마련. 그래서 영국의 절대 왕정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헨리 7세 튜더 왕조부터 시작한다. 자, 프랑스는 12세기 말 필리프 2세의 왕권 강화, 100년 전쟁, 잔다르크 화력으로 승리,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나중에 잔다르크는 영국에다 팔아버리지, 마녀라고. 자, 기타 독일, 이탈리아는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정치적 분열 상태 유지. 이게 재미있어. 뭐가 재미있냐? 아까 14군 전쟁으로 인해서 봉건 사회가 독려하면서 도시가 막 발달했다 그랬잖아. 그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이탈리아라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얘기한 이탈리아는 나라 이름이 아니야. 땅덩어리 이름이야. 장미. 한반도 같이 땅덩어리 이름이야. 이탈리아라는 나라 없어. 그때는 그런 나라 없어. 뭐가 있어? 도시국가가 있는 거야. 베네치아, 피렌체 이런. 그런데 이런 도시국가가 통일을 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으면 얘네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을 거야. 문제는 뭐야? 통일이 안 되나? 분열이 된 거야. 가야 돼. 언제까지? 거의 뭐야? 1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직전? 까지. 분열이 된 거야. 지금도 이탈리아는 여전히 뭐해? 그 남쪽에 왜 그 있잖아, 뭐 나나나나나나 이래갖고 막 하얀색 막 해변가에 막 슬퍼? 아니 이탈리아 지역 중에 남부 지역에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밀라노. 지중해 지역에 막 하얀색 벽에 로마 파란색 막 지붕이 있고 막 해변가. 그리스 아니에요? 그리스랑 비슷해. 그리스랑 비슷해. 이탈리아에 뭐 어쨌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이탈리아는 지금도 뭐해? 서로 다 분리독립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 왜? 북부가 너무 잘 살고 남부가 너무 못 살고, 남부가 너무 게으르고 북부는 게으르지 않고. 자업자득이 말이야. 누가 뭐 먼저예요? 로마? 로마가 딱 중간쯤에 있고 그 위에 위에가 밀라노, 필렌체? 베네치아 이런 쪽. 아래쪽은? 그 아래쪽이 선생님 갑자기 그 나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래쪽이 그 되게 유명한데 그 해양 도시, 그러니까 베네치아? 베네치아는 좀 위쪽이고 아래쪽이 그런 걸로 유명하지. 휴양 도시. 휴양. 지승 휴양 도시. 휴양이.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선생님 뭐 얘기하냐면 이렇게 먼저 발전했던 이탈리아의 시스템을 받아들인 게 독일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한자동맹 만들었다 그랬지. 근데 얘네 두 나라의 특징은 뭐야? 나라가 아니야. 독일도 지금 나라 이름이 아니야. 지역 이름이지. 다 뭐 했다는 거? 아니, 지금은 당연히 아니지. 이때까지만 해도 300개가 넘는 작은 왕국들로 분열되어 있었던 거야. 여전히 언제까지 이탈리아가 통일하고 독일이 통일이 비슷한 시기에 통일을 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봉건제를 먼저 파괴하고 도시를 형성을 해서
그지? 절대 왕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든 건 이탈리아 지역과 독일 지역인데 실제로 절대 왕권을 형성을 해서 큰 힘을 키운 나라는 얘네가 아니라는 얘기야. 얘네는 왜 아닌 거야? 얘네는 계속해서 뭐 했다는 거야? 작은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있었다. 그 오히려 그 어떤 그 상인들의 발전으로 도시국가가 된 게 오히려 뭐가 된 거야? 독이 된 거야. 왜? 우리 그거 생각하면 돼. 마한 변환 진안 생각하면 돼. 마한 변환 진안이 사만 지역이 철이 많이 생산이 되고 벼농사도 발달해서 얘네가 오히려 뭐가 안 된다 그래서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가 되지? 못했다 그랬지.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굳이 막 통일하려고 노력하지 않지. 특히 가야가. 오케이? 인간과의 서가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오는 거야? 이베리아 반도 에스파냐 왕국이 건설되지. 통일국가 완성. 포르투갈이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재밌는 것이 얘네가 이제 신항로 개척해서 뭐 하는 거? 아니 신항로 개척해서 아메리카 대륙 발견을 하고 엄청난 금으로 뭐야 유럽에 또 다른 변화를 갖고 들어오잖아. 바로 산업혁명. 그지? 식품혁명, 상업혁명, 산업혁명. 근데 이거 처음에 문을 연 포르투갈하고 에스파냐는 그치? 혁명이 시작이 되는데 얘네는 기술이 발달해서 혁명이 아니고 신항로 개척으로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거기서 금강과 포토시 은강을 캐내는 바람에 금강원이 막 들어오는 바람에 얘네는 뭐가 된 거야? 스타트를 했는데 그 스타트로 진짜 상업혁명을 하고 산업혁명을 한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고 얘네는 금이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버려? 이쪽은 개살구됐다. 뭐 이렇게 선생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유럽 사회 변화. 자, 이러면서 뒤에 보면 르네상스가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절대 왕정이 된 이후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탈리아부터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고 14, 15세기가 르네상스지. 자, 쉽게 해서 르네상스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비잔틴 제국이 멸망하면서부터 1453년에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면서 멸망 전에 많은 학자들이 책 들고 예술품 들고 뭐 한 거야? 도망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돈 많이 번 이탈리아의 상인들이 이런 사람들을 뭐 하는 거야?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 좀 가르쳐 주세요. 뭐 하고 우리 도시 좀 꾸며주세요. 우리 집 좀 꾸며주세요. 된 거야. 그게 바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그게 이제 다시 그 시스템이 또 어디로 넘어가? 알프스 너머의 북유럽으로. 그래서 북유럽의 르네상스. 그래서 남유럽,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 북유럽의 르네상스는 약간 성격이 다르지. 자, 그래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그 다음에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야. 뭐가 더 먼저인 거야?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그래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특징은 뭐인 거야? 화려해. 보고 듣고가 많이 있어. 물론 문학도 있어. 페트라르카의 라틴어 고전 연구,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이런 거 다 선생님이랑 책 읽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화려하긴 그림도 있긴 있는데 그림 자체도 소재도 틀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는 막 신을 그리고 화려하고 크게 그린다면 북유럽의 르네상스는 조금 더 뭐야? 사랑? 풍속화 위주, 리얼해, 현실적이고 문학은 인문주의자, 토머스 모, 유토피아 이것도 다 읽을 거야. 에라스미스의 우신 예찬 이건 안 읽을 거고 세르바테스의 돈키호테 이거는 읽었어야 되는데 읽지 않아? 읽었는데. 우리 읽었었지? 네. 그래. 그래. 섹스피어의 햄릿 뭐지? 미술은 마네이크 형제의 유아기법이 이때 개발돼. 불리얼이 서민의 생활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그랬지. 서민의 생활 모습. 우리나라로 치면 풍속화. 그리고 과학도 당연히 발달해. 화약 사용, 봉건기사, 몰락. 왜? 봉건기사가 너희 돈키호테 읽어봤겠지만 갑옷 입는데 시간이 3시간 걸려. 그럼 전쟁 끝나 있는 거야. 그리고 갑옷 입고 혼자 말해서 못 타. 어떻게 해야 돼? 올려줘. 나뭇가지에 도르래처럼 연결해서 이렇게 시동이 막 잡아당기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말 위에 탁 앉혀줘야지 탈 수 있어. 갑옷이 너무 무거워. 모르겠다. 어떻겠어. 그러니까 화약을 사용을 하면은 걔네가 갑옷 입고 있는 동안에 전쟁은 다 끝이 나. 기사가 몰락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투의 형식 자체가 바뀌는 거지. 네? 자, 나침반의 개량을 원거리 항해, 아까 얘기하지 에스파냐하고 뭐 포르투갈, 구텐베르크의 활판의 제술, 지식과 사상의 접합.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지. 이제 나치가야 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침반? 상당히 중요해 나침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뇌와 남자의 뇌는 기본적으로 조금 달라. 맞아. 뭐가 다르냐면 사실은 우리가 인류가 350만 년 전에 지구상에 등장을 했잖아. 그럼 인류의 어쨌든 유전자가 350만 년 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 중에서 지금처럼 문자를 사용해서 그 정보를 획득하고
그지? 공간이 좁은 공간에서 물론 이렇게 사이버의 공간 말고 현실의 공간 좁은 공간에 생활하는 건 불과 한 8,000년도 안 돼. 10,000년도 되지 않아. 그러면 350만 년 중에 10,000년 빼면 349만 년, 349만 년 맞지? 너는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야? 수렵 채집으로 살았다는 얘기야. 자, 지금처럼 산 건 얼마밖에 아니야. 아무리 넉넉 잡아도 1만 년이야. 그러면 우리의 뇌가 진화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뇌가 1만 년 사이에 물론 진화 안 한 건 아니야. 했지만 349만 년 진화한 것과 1만 년 진화한 거 누가 더 많이 진화해서? 349만 년. 이해가 가? 그래서 우리가 1만 년 동안 아무리 문화적인 생활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야만인이야. 아니 실제로 우리는 그래서 순간순간 그 야만인의 본성과 기질이 뭐해? 튀어나오잖아. 심지어 법이 아무리 무서워도. 그지? 법이 무서워서 그 야만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으면 지금도 사형수가 없어야지. 살인사건도 없어야지. 그런데도 법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뭐해? 349만 년 동안 쌓여온 그 진화의 발자취를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자들은 주로 뭘 해? 원거리 사냥을 나가야 돼. 그래서 남자들은 시야를 볼 때 시야의 각도가 더 넓고, 그지? 그 다음에 이게 뭔가를 방향을 정할 때 지형물, 여기 나무가 있었어. 나무 다음에 바위가 있었어. 이런 식으로 거리를 측정하지 않아. 이해가? 해가 뜨는 곳을 향해서 뭐 이런 식이야. 방향 감각이 더 훨씬 발달돼 있어. 하지만 그 근거리에서 채집을 해야 되는 여자들 입장에서는 가지가 이렇게 뻗은 나무, 가지가 아래로 처진 나무 이런 식으로 뭐하는 어떤 지표에 있는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거리를 뭐해? 측정해. 그러니까 지도를 그린 다음에 여자가 그린 지도에는 뭐가 있다라는 얘기야? 자세한 거. 약간 좀 뭔가 그러니까 강이 이렇게 구부리면 거기에 무슨 가지가 축 처진 나무가 그려져 있다든지. 그럼 막 지금 그렇지. 이해가 가?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린 지도에는 뭔가 그런 자세한 것보다는 뭐야? 방향성, 큰 공간성이 들어가 있는 거지. 자,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나침판이 왜 중요하냐? 그런데 349만 년이 그렇게 살아와서 사람들한테 사실 나침판이 필요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있어. 문제가 뭐야? 대항해 시대야. 대항해 시대에는 인간의 진화로 감당이 안 되는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아무리 멀리 이동을 해서 사냥을 했다고 해도 배를 타고 대양을 건너는 정도의 넓은 공간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진화된 뇌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 진화된 뇌도 뭐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야. 어느 쪽으로 가야 되고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잡을 수 있지만 그 범위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너희한테 우주의 버블 구조 이론을 설명을 하면 너희 머리가 감당이 안 돼. 왜?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게 너무나 뭐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속한 지구가 속한 우리 태양계라 그러지?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가 이렇게 너희 커피 타갖고 거기 이렇게 휘핑크림 하면 이렇게 도는 거 거기 끝부분에 있는 게 우리 태양계지.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은하가 우리 은하지. 그러니까 우리 은하라는 건 우리 은하 안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태양 같은 게 수천억 개가 모여 있는 거야. 수천억 개가 가운데 많이 모여 있고 끝으로 갈수록 띄엄띄엄 있는 거야. 띄엄띄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태양이야. 우리 눈으로 보는 태양. 그게 우리 은하야. 이런 우리 은하 수천억 개가 모인 게 우리 은하단이야. 이런 우리 은하단 수천억 개가 모인 은하군. 그지? 또 이런 거 수천억 개가 모인 게 은하, 그지? 성단. 이해가 가? 그래, 이런 성단과 성단, 이런 성단이, 그러니까 이런 성단이 또 수천억 개가 있어. 근데 수천억 개가 별이 모여있는 걸 보면 이렇게 눈에 거품놀이 하면 비누 거품이 이렇게 겉에만 쌓이고 가운데는 비어있지. 그런 식으로 은하 성단이 이렇게 모여있어. 그런 은하 성단이 또 수천억 개가 모여있어. 그 마치 거품을 모아놓은 것처럼. 이게 버블 우주론이야. 감당이 안 되지. 어느 정도 이제 감당이 안 되지. 지금 실제로 그게 증명됐어요? 증명된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야. 진짜 눈으로 보여주거나 이론 계산으로 뭐 해야 돼?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증명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어. 증명이 된 거야. 계산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상상을 해보니까 우주는 그럴 것 같아.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 분명히 뭐가 있는 거야? 이런 버블 우주론을 얘기할 수 있는 빅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버블 우주론이 옛날에 나온 거야? 아니야.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우주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쌓여서. 얘네는 니네 카이퍼 벨트라든지 오르트 운이라든지 이런 거 모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쌓여서 나온 게 버블 우주론이야. 그러니까 어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빅뱅 이론부터 시작해서 쌓이고 실제 쌓이고. 틀릴 수 있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왜? 어딘가에 처음에 오류가 있으면, 그지?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뭐 하는 게 수정. 그게 과학이야. 그지? 정답을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다가가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태양이 있잖아. 그러면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까지 있잖아. 그지? 수, 금, 지.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뭐가 있어? 소, 행성대. 소행성대가 뭐야? 어떤 행성이 되지 못하고 조각난 덩어리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잖아. 얘네는 뭐 하고 있어? 막 탐원 궤도로 돌고 핵의 전자가 막 돌듯이. 네? 그다음에 여기에 아까 명왕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걸 뭐라 그래? 카이퍼 벨트라 그래. 카이퍼 벨트가 바로 소행성 대처럼 뭐 하는 거야? 이런 행성들이 이렇게 이게 마치 거품 안에 거품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더 멀리 떨어지는데 보면 또 많은 오르통은 뭐냐면 이런 행성 같은 것들 얘를 또 한번 또 이렇게 쌓고 있어. 마치 구름이야. 우리 여기서 볼 때 뭐처럼 보이는 거야? 구름. 가까이에서 보면 뭐겠어? 이런 소행성 때나 그지 카이퍼 벨트 같은 것들이 전체를 또 이렇게 막하고 있는 거야. 싸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우리 태양계야. 이런 태양계가 우리 은하의 끝부분에 존재한다고. 우리 은하의 끝부분에. 우리 은하에는 이런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 거야. 우리 은하 가운데는 더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눈에 그 가운데가 보이면 그 은하수라고 표현하는 거야. 거기 지구인밖에 없으면 되잖아. 그거 공간 낭비지. 그지? 그리고 이런 은하가 뭐,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뭐야? 수천억 개가 뭐였어? 은하단, 은하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왜 나침반이 필요하냐? 이제 이해가 좀 가? 뇌의 진화 과정상 찾아낼 수 있는 방향 감각의 한계를 뭐 해버린 거야? 뛰어났다. 넘어선 공간의 한계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때 나침반은 굉장히 뭐가 되는 거야? 기준선이 되어져. 왜? 지구 자체가 뭐야? 둥글다. 자석이잖아, 지구 자체가. 엄청난 거야. 지구가 왜 지각이 있고 지각 밑에 모로 밑치면 지나면 멘틀이 있잖아, 그지? 멘틀이 있고 멘틀 안에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잖아, 그지? 얘가 바로 뭐야? 철이나 니켈 같은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이 철이나 니켈 같은 이 금속 얘네가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하고 있어? 돌고 있어. 전자가 돈단 말이야, 그지? 분자가 이 돌면서 얘 자체가 뭐 형성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형성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구 전체가 거대한 뭐가 되는 거야? 자석. 그래서 너희가 그지? 진암석 같은 자석의 돌을 갖고 있으면 얘가 여기가 플러스 극,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잖아. 그럼 이쪽이 플러스 극이 올라가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자석이 플러스 극의 북쪽을 향하나? 네? 아니 마이너스 극중이라고. 마이너스가 북쪽이 지금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 지구 전체, 지구의 안에 있는 그 내핵이 뭐하고 있기 때문에 금속형 내핵이 돌고 있기 때문에 자석이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나침반이 또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그래서 보면 세계사를 보면 전쟁과 기술과 학문이 계속해서 뭐하는 거 돌고 돌아 서로 영향을 계속해서 미쳐. 새로운 이론이 발견이 되고 새로운 게 발견이 되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마해.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것 자체도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안 지가 불과 100년도 되지 않은 시기잖아. 그전에는 바이러스 있는지 몰라서. 왜? 세균이라는 거. 세균이라는 것도 안 지가 불과 100년밖에 되지? 바이러스에 대해서 안 지는 80년? 그지?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지금 정말 미지의 세계야. 그리고 너무나 개수가 많고 어떻게 바이러스는 이거야 라고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게 이거야 라고 정의 내리는 순간 새로운 게 발견이 돼. 그 정의 안에 뭐 할 수 없는 것? 포함될 수? 없는 것. 그래서 바이러스에 대한 정의도 계속해서 뭐 하고 있어? 바뀌고 있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라는 거, 그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몰랐다면 이게 뭔지도 잘 몰랐을 거고, 그지? 코로나라는 말 자체도 만들어내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의 대처 방식도 뭐해? 당연히 달랐겠지.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여기 세계사는 핵심 개념 확인하기 하고 똑같이 여기 10분까지 있네. 홀수. 네. 11시는 된 것 같아. 왜 이렇게 눈이 피곤하지? 눈이 피곤해? 네, 저 눈이 아파요. 너무 떠 있어. 인정기 아니라?
완전 그게 아니라. 아니야 나 어제 나 9시에 잤어. 핸드폰 뭐 하면 나 진짜 9시에 잤어 나 어제. 소수평 문제 빼고 이제 10번까지 홀수야. 9시에 또 느낌이 10시 반이잖아. 아니 나 잘 때 잤는데 나 어제 숙제를 안 하고 자서 언제 일어났냐 물어봤는데 9시 잤대 엄마. 도덕 답 체크하면 되니? 80에서 80. 여기요? 응. 아 그때 못했지. 응. 리베리. 리베리 왜안 갖고 왔네? 아유. 선생님 문제 안 갖고 오셨어요? 리베리 안 갖고 왔고. 아. 국어는? 국어 사회는? 79에서 80. 그거는 저번주에 출정하지 않았어요? 79에서 80은? 근데 그거는 채점했어요 그때. 네. 최고 진도 나간 게 근데 아니고. 그때 영준이랑 저랑 해가지고. 사회는? 사회요? 응. 사회를 저번주에 지도 나갔거든요. 오늘 나가는? 저번주에 안 나갔었나? 응, 안 나갔었어. 맞아. 그래요? 사회 나가려고 17페이지 한번 볼까? 사회 17페이지. 나 전에 꽂아있어. 사회 17페이지가 선생님 꼼꼼 개념 확인만 풀어오라고 했었는데 그래요. 사회적 지위와 역할 기억나? 그게 거기만 안 되어 있어? 네. 그러면 일단 진도 나가고 사회를 지난주 진도 나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거 지난주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도둑을 나가야지. 아니야 지금 선생님 도덕책이 없으니까 맞아. 사회적 지위와 역할 이거 나갔지 지금 또. 네. 응. 이거 나갔다고 아니야. 그래? 81을. 자 그럼 일단은 17페이지는 풀어와야 돼. 네. 한눈에 정리하기 하고 꼼꼼 개념.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이제 사회 집단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21페이지도 풀어와야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이것만요? 여기 한눈에 정리하기 하고 꼼꼼 개념. 이것만. 아 이거 자, 사회 집단의 의미와 유형. 사회 집단이라는 건 뭐야? 일단은 사회는 뭐야? 둘 이상의 사람이 모이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사회가? 사회.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사회.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뭐가 되는 거야? 사회. 그래서 사회에 속하는 거야.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 멋진 신세계에서 보면 병에서 태어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걔는 사회에 속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이 사회지. 가족, 학교. 가장 1차적인 사회는 가족. 엄마가. 남녀가 결혼해도 사회가 되는 거지. 그지? 가족, 학교, 회사, 또래 집단, 정당, 뭐 동호회, 국가, 세계 다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개인과 사회 집단의 관계, 밀접한 관계를 맺지. 이게 진짜 밀접하지. 왜?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싫어. 난 혼자 살겠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난 혼자 살겠어. 이러면. 전에 틀어박혔어. 그것도 아니지. 그 방 자체를 누가 지어준 거야? 어떤 주인. 땅을 파고 직접 들어간다고 그 해서 나무를 응. 직접. 이거밖에 방법이 없잖아. 무인도? 네. 정말 진짜 무인도. 그런데 단지 무인도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야 돼. 진짜 그러니까 배 옷도 타고. 안 입고 가야 돼. 배도 타고 가면 안 돼. 왜? 이 옷도 사실은 그렇게 되면 뭐야? 사회에서 뭐 한 거야?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 내 눈도 옷 입고 들어가서 옷을 바다에 던지는 거. 아니, 뭐 그러든지 그지? 어쨌든 다 모든 걸 다. 그래서 정말로 뭐 하는 거야? 일도 하나도 없이. 그러면 사회에서 고립됐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지. 아담과 이분 사회. 그래서 사회랑 관계 맺지 않는 게 더 어렵다라는 얘기야 내 말은. 맞아. 사회랑 관계를 맺는 게 더 쉽다라는 얘기. 그래서 인간의 두뇌 자체도 사실은 뭐인 거야? 사회랑 관계 맺도록 지나가? 그런 거야. 그래야지만 생존이 더 뭐하니까? 쉬우니까. 유리하니까. 왜? 사람은 정말 생존하기에는 너무나 불리한 육체적 열악한 육체지. 달리기를 잘해. 소나기에 힘이 있어. 그래? 침팬지 이렇게 뜯으면 사람 조각 내잖아. 와. 진짜 침팬지 그렇게 해. 사람을 적어낸다고요? 이렇게 잡아서 당기면 팔 뜯어내. 근데 인간은 내가 아무리 화가 난다 해서 이렇게 자꾸 뜯어도 안 뜯기 그만한 악력과 팔의 힘이 없어. 그래서 사실은 이 지구라는 생태계의 생물권 속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사실 누구일 수 있는 거야? 인간? 인간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지? 진화의 단계상 가장 늦은 시기에 등장한 이 인류가 지금 현재 자칭 지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뭐인 거야? 이 사회화에 가능한 두뇌 때문에. 그지?
그래서 사회 집단의 규범을 준수하고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해야 돼, 개인은. 그래서 너의 꿈이 뭐니? 그러면 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요. 난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또는 뭐 사회 구성원들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야. 직업을 꿈꾸지 말라는 얘기야. 사회 구성원이 나를 필요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필요로에는 종류는 너무나 많아. 노래를 불러서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청소 미화원을 해서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자장면 요리를 맛있게 해서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당신은 왜 자장면 요리사가 됐습니까? 저는요, 이 사회에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서 난 뭘 잘할까 했더니 저는 자장면을 맛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자장면을 먹고 사람들이 나를 계속 필요로 하고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야. 너희가 진로를 생각할 때 절대 어떤 직업 이런 거 생각하지 마. 직업은 뭐가 될지 타협해야 되고 능력에 따라서 달라져. 그렇지만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그런 개념을 너희가 뭐 해야 돼? 잡아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 롤모델, 우리 부모님이 그래, 아니면 내가 책 속에 읽은 누군가가 그래, 사회 속에 누가 그래, 그런 롤모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의사라고 난 의사가 될 거야, 그 뜻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의사지만 사회에 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의사야. 난 저 선한 영향력을 뭐 하고 싶어? 담고 싶어 하고 꿈을 꾸고 공부를 하면 뭐 한다는 거야? 힘들어도 공부를 하게 되고 다가가게 되어 있어. 분명히 거기에 다가가. 이건 선생님이 정말 장담해. 정말 장담해. 그런데 맨날 이 사회는 다 썩었어. 난 세계 정복을 할 거야. 난 사회를 끝장내겠어. 그럼 정말 그 생각에 다가가. 그럼 이 사람은 의사가 돼도 어떤 의사가 돼? 사람 죽이는. 그렇지. 자기 돈 벌기 위해서 필요 없는 약을 막 처방해서, 그지? 환자를. 그리고 또 뭐 요양병원 같은 거 차려갖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맨날 주사만 나갖고 뭐 하는 사람? 잠만 재우고 한 사람의 삶을 인간적으로 마무리시키지 않은 의사.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희가 의사를 꿈꾼다는 건 진짜 어리석은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의사라는 직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 어떤 사람이 될 거라는 개념 없이 직업인으로서의 의사를 꿈꾼다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의사라고 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건 아니야. 자, 사회 집단은 개인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부여해야 되겠지.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 사회가.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얘기 안 해. 개인에 의하여 규범이나 성격이 변하기도 해. 개인에 의하여 규범이나 성격이 변한다는 건 뭐야? 개인의 노력으로 인해서 사회의 법과 제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야. 지금 공정성. 자, 사회 집단의 유형, 구성원의 소속감에 따라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이 있어. 자신이 소속되어 있으면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 외 집단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지 않고 낯선 감정을 느끼는 집단이 다른이라는 부사가 없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구성원 간 접촉 방식에 따라서는 1차 집단과 2차 집단, 구성원들이 자주 친밀하게 접촉하면 1차 집단, 가족 또래. 2차 집단은 구성원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 형식적, 수단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겠지. 학교나 회사. 그 다음에 구성원의 결합 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도 있고 이익사회도 있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속한 가족과 촌락은 공동사회고, 이익사회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2차 집단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런데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이 이익사회, 2차 집단도 사실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집에 들어가서 가족과 식사하고 싶어도 사장님이 오늘 끝까지 한번 일을 해볼까, 달려볼까 이러면 정말 무시 못하지. 자, 그 다음에 준거 집단, 소속 여부에 상관없이 개인이 어떤 행동이나 판단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집단도 있다. 소속 집단과 일치할 경우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불만을 갖거나 갈등을 겪기도 한다. 준거 집단이다. 소속 여부에 상관없이 개인이 어떤 행동이나 판단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다. 자, 예를 들면 이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분 요트를 사서, 그지? 여행을 하기 위해서, 욜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출국을 하셨지. 왜 우리가 욜로, 그러니까 젊고, 그지?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겠다. 그거 이렇게 영앤 그런 거잖아. 그 앞글자만 따서 욜로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모르겠어. 6월 라이프 really 뭐냐. 그렇지. 내 삶은 한 번밖에 없으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뭐 하겠다? 그런 건데, 우리가 왜 그거에 그 개인의 선택에, 사실 선생님도 분노해. 왜 분노하냐면은, 여행, 출국 그 자체는 사실 선생님이 분노하지 않아.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라고 해서
집에 갇혀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여행의 목적이 요트를 사기야. 뭐 호화 요트는 아니야. 그래도만 1억 5, 6천은 하지. 그러니까 요트라는 것 자체가 일반인들은 평생을 나 요트 사고 싶어 이런 꿈을 안 꿔. 왜? 접할 일도 거의 없고 접한다고 해도 근데 이런 꿈을 꾸잖아. 아, 나 차 뭐 사고 싶어. 아, 나 BMW 사고 싶어. 이런 꿈을 꾸. 왜? 그거는 실질적으로 뭐 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요트 사고 싶어. 만약 선생님 나 경비행기 그냥 가볍게 한 6억짜리 하나 사서 여행 다니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감이 가니? 아니요. 왜 약간 좀 멍해지잖아. 요트를 사서 여행 가고 싶다. 그게 우리한테는 그런 느낌인 거야. 근데 물론 그분한테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왜? 그분은 뭐 유학도 갔다 왔고 연세대 교수도 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세도 많으신데 유학을 가고 연세대 교수다. 집안이 보통은 넘는다는 뜻이겠지. 그러니 그분의 삶의 그 레벨은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거니까 그분한테는 요트가 우리한테는 뭐니까 킥보드하고 똑같은 수준일 수도 있어. 그런데 왜 우리는 화가 날까?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래 항상 더 기가 막히게 그 인천의 초등학생들 11살 형제 라면 끓여 먹다가 화재가 나서 그 친구들 이제 돈이 없어서 그 라면도 그 인천 교육청에서 지원해준 쿠폰 같은 걸로 사는 거지. 또 주변에 이 코로나 때문에 월세를 못 내고 가게 전기요금도 못 내고 임대료도 못 내서 근데 그 실제로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너무너무 높아. 상상을 초월해. 그러니까 왜 자살하겠어? 인정금은 힘들어. 돈 많고 살기 좋아서 자살한 거 아니지. 진짜 지금 자영업자분들, 진짜 노래방 하시는 분들, 코노 하시는 분들도 정말 너무 안타깝지.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돈을 버는 사람은 벌어. 전쟁이 난다 그래서 돈 못 버는 건 아니야. 전쟁이 나도 돈을 버는 사람은 벌어. 우리 세계에서 공부도 해봤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공개적으로 갈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 그래 자기 돈으로 자기가 요트를 사겠다는데 비난할 수는 없어. 법적으로는. 근데 왜 우리는 이거에 이렇게 선생님은 솔직히 실망스럽고 화나고 허탈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커. 저는 별로 그렇게 기분 안 나쁘네. 너는 그렇구나. 선생님은 상당히 기분이 나빠. 그 사람이 요트 살 돈을 기부를 했다라면 정말 존경스. 존경스러운 거예요. 정말 그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남편이라서 존경스러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자세. 그지? 자기 삶이 오직 하나인 걸 알듯이 타인의 삶도 오직 하나인 걸 알고, 그지? 그거 갖고 뭐라 하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갖고 뭐라 하는 거? 일단은 뭐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야? 외교부에서 뭘 발령했어? 사회적거리고. 해외여행 자제 발령을 내렸잖아. 한마디로 돈이 있든 없든 뭐 하라는 거야? 자제해라. 가지? 마라. 뭐만 가라는 거야? 비즈니스. 비즈니스나 아주 급한 어떤 용무가 있어서 딱 하는 거. 근데 그것도 가면 뭐야? 그 14일 하고 또 돌아와서 또 해야 되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행 때문에는 가능하면 뭐 하라는 거야? 가지 마라. 가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일단은 뭐 자기 돈으로 요트를 사든 말든 그걸 다 떠나서 그거부터가 일단은 뭐 한 거야? 멍청한 거래. 그러니까 무식하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인가? 뭐 코로나 걸려도 내가 걸리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거는 거잖아. 그리고 돌아와서 코로나 걸리면 뭐 하겠다는 거? 우리나라 정부가 알아서 고쳐 주니까 뭐 하면 되는 거야? 치료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당히 일단은 굉장히 뭐인 거야? 그런데 나는 여행보다 어디에 더 방점이 찍힌다는 거야? 요트 구입이 난 더 방점이 찍힌다는 거야. 그 자기 SNS에 그 요트 구입 뭐 과정이라든지 내가 찾는 요트가 이거다 뭐 주인이랑 뭐 했다면서 계속 이게 사람들한테 이게 요트잖아. 하면서 결국 요트를 구입하러 떠났다. 근데 요트 가격 자체도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정말 선생님은 좀 뭐 용납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좀 어휘가 잘못됐고 선생님 입장에서 정말 허탈감을 느껴. 그리고 이런 허탈감 느끼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을까. 임대료 80만 원을 3개월치를 못 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80만 원은 굉장히 작은 가게야. 보통 우리가 딱 뭐 테이블이 몇 개 있는 그런 가게 임대료만 해도 한 달에 300 많으면 800 이렇게 돼. 임대료만 나가는 거 아니지. 직원 월급 나가야 되지. 수도요금 나가고 전기요금 재료비 나가지.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선 정말 이거는 죽으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이 선생님이 얘기한 중고 집단이 바로 이거야. 소송 여부에 상관없이 개인이 어떤 행동이나 판단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 바로 중고 집단이야.
그렇다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분의 중거 집단은 우리 일반인들하고는 집단이 다르다라는 얘기야. 그들만의 리그야 쉽게 얘기해서. 그들 입장에서의 중거 집단에서는 뭐인 거야? 왜 요트 이렇게 싼 거 사? 이렇게 돼. 와. 진짜 부럽다 진짜. 선생님은 부러웠다. 이게 너희 그 칼레 시민이라는 거 알아? 로댕이 조각한 그 동상 중에 칼레 시민이라는 동상이 있어. 그 100년 전쟁에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싸울 때 프랑스의 칼레라는 지방을 영국이 결국 점령을 해. 그런데 굉장히 저항을 많이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칼레 시민들이 영국한테 이제 항복을 하겠다, 영국왕한테. 영국왕이 이제 빡친 거지. 항복하려면 진지하게 하지. 그러니까 니네 대표 6명 모가지 내놔. 그러면 항복을 받아줄게. 근데 이제 만약에 대표 6명이 모가지를 내놓지 않으면 다 뭐 해버리겠다는 거야? 뭐지? 몰살시키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칼레 시민들 중에 상공인, 그다음에 정치가, 그래서 정말 베스트 탑의 상류 계층 6명이 자진해서 뭐해? 밧줄에 포승줄에 묶여서 나가. 처지네요. 자진해서 스스로가. 왜? 그게 뭐다라는 거야? 내가 칼레 시민으로서 일반 시민이 아니고 뭐였던 거야? 그들만의 리그, 상류층이었다는 거야. 상류층이라는 건 결국 뭐니? 난 내가 잘나서 상류층인데요? 돈 많은 거. 틀린 말이지. 내가 잘나서 상류층이 아니야. 왜 그럴까? 상류층이 있으려면 받쳐주는 뭐가 있어야 돼? 백. 받쳐주는 하층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하층민이 없는데 나 혼자, 우리 4명이서 사는데 나 상류층. 이거 돼? 안 돼요. 상류층이 되려면 밑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주주는 사람들. 중류, 하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음. 그리고 상류층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뭐하고 살았어? 이 사람들한테 존경 받고,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권리가 있었고, 뭐 한마디 난 누리고 살았다라는 얘기야. 게다가 이 상류층이라는 이 삶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 조상 때부터 뭐 한 거야? 자연 획득한 거잖아. 내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상인들은 물론 자기가 노력을 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지? 상류층이라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 최고의 상류층 6명이 뭐해? 나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칼레 시민 전체를 위해서 교수형을 당해. 항복하려고 싸우던가 항복하니까 또 이해가 가니? 그리고 나머지 시민들은 뭐 한 거야? 이 사람들 덕분에 다 무사하게 살아간 거야. 이게 바로 너희가 아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야. 기억 좋네. 노블리스 오블리주. 선생님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이회영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지? 윤봉길 의사, 안중근, 전부 다, 그지? 자, 그래서 중고 집단 이해가 가니? 자,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차별과 갈등. 뭐 서로 같지 않고 다른 것이 차이이고, 차별은 이를 근거로 해서 뭐 하는 거?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이게 차별이지. 성차별, 인정차별, 역차별도 있지. 지금 선생님의 발언이 일종의 역차별일 수 있어. 왜? 내가 가지지 못했으니까 가진 자를 뭐 하고 있는 거야? 디스하면 이것도 일종의 역차별일 수 있는데, 글쎄 모르겠다. 차이는 인정은 해야 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걸까? 근데 선생님은 어쨌든 안타까운 사건인 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그 돈을 그렇게 쓰지 않았다면 그 말년에 그렇게 영광스럽게 산 거 아니야. 연세대 명예교수면 얼마나 명예로운 거야. 그러면 마지막까지 뭐 할 수도 있었던 거야. 정말 명예롭게. 근데 이분 이제 역사에 어떻게 남는 거야? 유튜브만 사고. 외교부 장관인 남편인데 여인이랑 코로나 시국. 그것도 유튜브에 살겠다고. 두고두고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아? 누구 기억? 똑같은 거야. 이순신 장군 명랑해전. 자, 그 칠창령 해전 원균. 역사에 어떻게 남아? 이순신을 방어한 이해가 가니? 이해가 가? 음. 게다가 그 전쟁할 때 혼자 도망갔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명랑해전 때 그 배 하나 갖고 돌아오잖아. 이순신. 아니 이순신 말고 그 칠천년 해전에서 도망간 사람 있어. 그 사람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또 다른 이순신. 그 사람 후손들은 명랑이란 영화에서도 그렇고 책에서도 그렇고 자기 조상 이름이 나오면 다 소송을 거는 거야. 명예훼손이라고. 그런데 후손들이 아무리 그래봐야 역사는 뭐해? 바뀌지 않는. 바뀌지 않아. 어느 누가 봐도 그 사람 뭐했어? 겁나서 이순신이 싸우라고 해도 뭐했어? 너네 도망가 버렸잖아. 배 끌고. 역사책에.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 정말 안타깝다라는 말 이해가 가니? 내가 그 심정이 얼마나 무섭겠어. 이해는 가. 이해는 가는데 사람은 선택이잖아.
어차피 인간은 죽는데 역사에 그런 식으로 남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 난 어차피 죽을 거면 죽을 바엔 그 멋진 두려움을 죽을 이겨내고 싶어 나는. 자, 차별과 갈등의 해결 방안. 개인적 차원에서는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고정관념을 탈피해야 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차별 해결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참 어려운 문제다, 그죠? 이게 가능하다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니까 현실상으로도 가능해야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사회 이거 17, 21. 그 다음에 도덕은 다음 주에 답 체크하자. 네. 그 다음에 헤빗은 다 끝났지. 실패는 나의 힘은 다음 주에 준비해오고. 자, 멋진 신세계 끝나가. 이거 몇 시에요? 11시. 그거 책 찍어서 좀 보내. 이 책? 엄마 카톡에다 보냈는데 너한테도 보내줘? 응. 그 다음에 이거 언제 보셨어요? 오늘 보셨어요? 맞아. 네? 자, 멋진 신세계. 오늘 진짜 어쩐지 모르겠어. 책이 없고 자, 멋진 신세계. 잘못 보네. 일단 첫 번째 챕터는 얘기 한번 했었지. 저희 이 챕터 종료하려다가 안 했어요. 이 챕터. 안 했어. 자,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11페이지에 보면 11이요? 11. 자, 여기 뭐 외과적 조치를 한다 그러면서 수정된 난소는 다시 부화기로 옮겨진다. 알파나 베타 계급은 완전히 공해지기까지 그곳에 그대로 두지만 감마, 델타, 엡실론 계급은 36시간만 지나면 그곳에서 꺼내어 보카노프스키법으로 처리된다. 그래서 보카노프스키법이 영준이가 지난주 정리했지만 한 개의 난자로부터 하나의 태아가 나오고 거기서 한 사람의 성인이 생긴다. 이것을 정상이라고 한다. 우리는 보통 정상으로 태어난 거지. 그러나 보카노프스키법으로 처리된 알은 싹이 나고 증식해서 분열한다. 8에서 96개의 싹을 채우며 그 한 개 한 개가 성장하여 완전한 형태를 지닌 태아가 되고 각각의 태아는 완전한 크기의 성인이 된다. 전에는 한 인간이 자라던 곳에서 96명이 자라도록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보가 아니고 무엇인가? 반어적인 표현이지. 이게 정말 진보일까? 그럼 사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 생각해봐. 교실에 또 들어갔더니 똑같이 생긴 얼굴이 쫙 앉아있어. 와 진보 아니 정말 이 사람들 여기서 보면 나중에 막 주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14페이지에 보면은 14페이지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구호가 뭐냐? 공유, 균등, 안정. 공유, 균등, 안정. 선생님 그지? 그래서 공유라는 건 뭐야? 네 거 내 거 없다. 그래서 부부라는 것도 존재할 필요가 없어. 결혼이라는 제도도 필요가 없어. 이 남자랑 사귀었다 저 여자랑 사귀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게 공유야. 균등 똑같아. 왜? 계급마다 각 계급마다. 그리고 그런 계급이 철저하게 자기 계급에 만족할 때 뭐가 되는 거야? 이 세상은 안정돼. 인구수도 정확하게 뭐해? 맞출 수 있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쭉 그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출산시 아이들 교육을 하는 걸 얘기 나오지. 그래서 행동주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행동은 학습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싫어하게 하고 또 뭐해? 꽃을 자연을 싫어하게 만들지. 그치? 자, 여기 보면은 33페이지에 보모들은 묵묵히 지시에 따랐다. 장미 화분 사이에 책이 알맞게 진열되었다. 사절판에 그림책들이었는데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의 그림이 밝은 색도로 인쇄되어 읽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하며 펼쳐진다. 이제 아기들을 데려와요. 부모들은 급히 방으로부터 나가더니 2, 3분 후에 제각기 키가 큰 식기 운반차 같은 것을 밀고 들어왔는데 거기엔 철사로 만든 4개의 선반이 있었고 그 속에는 생후 8개월 되는 아기들이 실려 있었다. 아기들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 분명 동일한 보카노프스키 집단이었다. 또한 그들은 모두 카키색 복장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델타 계급에 속했기 때문이다. 아기들을 마을 위에 내려놓으시오. 유아들을 내려놓았다. 꽃과 책을 보도록 아기들을 돌려놓으시오. 그쪽을 향하자 아기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러고는 곧 아름다운 색채를 바라는 꽃 무더기와 하얀 페이지에서 밝고 현란한 빛을 바라는 그림책 쪽으로 기어가기 시작했다. 이 말은 뭐야? 본능적으로 아기들은 이렇게 예쁘고 아기자기한 거에 호기심을 갖고 끌린다는 거야. 아기들이 그곳에 접근하고 있을 때 갑자기 가려졌던 태양이 구름 뒤에서 나왔다. 장미꽃들은 갑자기 정열이 내부로부터 용솟음치듯 불타올랐다. 무언가 새롭고 깊은 의미가 책의 빛나는 페이지로 전달되어 확산되는 것 같았다. 기어가는 아기의 대열로부터 흥분된 탄성과 기쁨의 창 옹알거림과 지저김이 울려왔다. 소장은 양손을 만족스럽다는 듯이 비볐다. 정말 훌륭해.
어떻게 일부러 조작한 것 같군 하고 그는 말했다. 아기들은 재빠르게 기어 이미 그들의 목적지에 와 닿았다. 아기들은 작은 손을 불안정하게 뻗어 장미꽃을 건드리다가 꽉 움켜잡아 이지러뜨리고 사파가 든 페이지를 마구 구겼다. 소장은 모든 아기들이 정신없이 행복해하는 상태가 되기까지 기다렸다. 아이들 너무 좋아하지? 그러자 잘 관찰하십시오 하고 말하더니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방 한쪽 구석에 설치된 스위치판 곁에 서 있던 보모장이 작은 레버를 눌렀다. 보모장이라는 건 아기들 돌보는 짱. 갑자기 요란한 폭음을 냈다. 삥삥 이런 소리 있지. 사이렌이 금속성을 증가하며 계속 울렸다. 경보용 벨소리가 미친듯이 울렸다. 아기들은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일단 그 소리에 놀라겠지.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지고 있었다. 자 이제 소음이 귀를 찢고 있었기 때문에 소장은 고함쳤다. 이제 약한 전류로 쇼크를 주어 교육을 주입하겠습니다. 소장은 다시 손을 흔들었다. 그러자 보모장은 두 번째 레버를 눌렀다. 아기들의 비명은 돌연 그 성격에 다른 비명으로 바뀌었다. 그들이 바라는 날카롭고 간헐적인 울부짖음 속에는 절망적이고 광적인 색조가 깃들어 있었다. 그들의 작은 몸통은 비틀리고 굳어졌다. 전기 감전으로 애들이 막 이렇게 비틀리는 거야. 그들의 팔다리는 보이지 않는 전선으로 이끌리며 경련하듯 진동했다. 우리는 마루 전체에다가 전류를 방류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고함치듯 설명했다. 하지만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그는 다시 보모자에게 신호했다. 폭발음이 멈추고 경보용 벨소리가 잠잠해졌다. 사이렌의 금속성은 차츰차츰 약화되더니 완전한 침묵을 지켰다. 무슨 교육 시키는 거야? 책을 싫어하고 꽃을, 그러니까 자연을 싫어하게. 왜? 얘네는 뭐야? 아까 카키색이라 그랬지. 카키색이면 델타 계급. 한마디로 노동자 계급이야. 노동자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 그럼 자연은 왜 싫어해야 될까? 예전에는 자연을 싫어하지 않게 교육을 시켰는데 이랬더니 얘들이 시간만 나면 자연으로 나가는 거야. 야외에 나가서 뭐 캠핑을 하고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야. 돈이 안 된다는 게 뭐야? 이 공장에서 만든 여러 가지 어떤 물건들이 야외에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갖고 이런 물건들을 소비시키기 위해서 자연을 싫어하게 만들었어. 그때는 얘들이 뭐만 하는 거야? 놀아도 어디서 놀아? 야구장에서 놀고 축구하고 놀고 그러면서 야구복 축구복 다 갖춰서 입는 거야. 이해가? 그리고 실내에서 게임하고 놀고 자연을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들을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거야? 소비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뭐 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얘네는 본인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 자기가 원해서 자기는 델타 계급이라 생각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나 뭐해? 행복해. 그걸 자유의지라고 생각해.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그 유리병 속에서부터 뭐가 철저하게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계획이 된 거지. 그러면 너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니? 너네가 생각하는 자유의지도 결국은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가정교육? 학교교육? 그래서 너네하고 이해하게 차이점은 교육의 수준의 차이? 이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네, 모르겠다. 근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얘네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부모라는 단어. 부모라는 단어를 성기를 그지? 표현하는 것처럼 부끄럽고 창피하고 굉장히 왜?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해. 왜? 이 세계에는 뭐가 없으니까? 부모가 존재하지? 아니니까. 그래서 왜 부모를 없애버렸느냐? 부모들이 공유의 법칙을 어긴 거야. 공유의 법칙을 어겼다는 건 뭐야?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고 국가 거야. 그런데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 키운다는 거야?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열심히 공부하면 돼. 여기 학원이 좋대. 너만 여기 학원 다녀.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식한테 계속 뭐 하는 거야? 특권이지. 얘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부모가 오히려 자식들을 뭐 한다는 거야? 망치고 이기적으로 키우고 그런 이기심이 결국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부모를 없애버린 거지.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건 수면 교육이지. 수면 교육이 뭐야? 39년. 수면 교육은 뭐냐면 잠잘 때 뭐 하는 거야? 계속해서 방송을 틀어주는 거야. 근데 지식은 틀어줘봤자 소용이 없어. 뭐 나일강의 길이는 총 몇 킬로미터인데 이런 거 지식을 틀어주면 애가 막 중얼중얼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서 수면 교육은 주로 뭐가 들어가? 도덕 교육. 나는 카키색이 좋아. 난 델타 계급이라서 행복해. 감마 계급 애들은 정말 싫어. 검정색은 더러워. 막 이런 식으로 뭐야 하는 거야? 감정과 도덕을 호소하는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거 수면교육 이거 실제로 이 사람이 올드 석스리가 이 책을 쓸 때 행동주의, 수면교육 여기 전부 다 뭐야? 교육심리에서 연구가 되던 거야. 실제 실제 있는 거예요. 이런 교육 이론은 있어. 이런 교육. 실제 행동주의가 뭐야? 강화와 벌이잖아. 그러니까 강화라는 건 강화시키는 거잖아. 자, 예를 들어서 너희를 책을 읽게 할 거야. 그치? 둘 중에 하나지. 책을 읽을 때 막 돈을 주고 선물을 줘. 책을 안 읽을 때 뭐해? 막 때리고 혼내고 막 그래. 그러면 행동이 점점 어느 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출연하죠. 이게 행동주의야. 그지? 뭐는 보지 않는 거야? 개인주의. 개인의 감정이나 그지? 생각은 보지 않는 거야. 그래서 행동주의의 반발해서 나온 게 뭐야? 인지야, 인지주의. 그지? 그리고 인지행동주의.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챕터. 자, 그 다음에 3번 챕터가 이제 바깥 정원에서 유의 시간인데 얘네들은 막 뭐 하는 거야? 막 서로 막 뭐라고 할까? 막 성적인 행위도 막 하고 유아적인 성적 행위도 막 하고 서로 막 그런 부끄러움도 없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스타파가 나와. 무스타파. 이게 총톡이지. 총통각하. 그래서 교장 선생님보다 제일 높은 사람, 영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 전 세계 5명이 있나 그랬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세계가 만들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지. 여기에서 59페이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58에서 59 요것만 잠깐 보자. 자, 58에 이런 얘기가 나와. 58 맨 밑에 페이지에 가정 아까 사회시간에 한 거지. 한 남자와 주기적으로 잉태하는 한 명의 여자와 여러 가지 연령층의 소란한 아이들로 인해 시끄럽고 질식할 것 같이 비좁은 몇 개의 방, 공기도 공간도 없다. 소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감옥이다. 어둠과 질병과 악취. 정말 가정에 대한 아주 신랄한 정이지. 총통의 묘사가 너무나 생생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민감한 한 학생은 그 묘사를 듣기만 했는데도 창백해지더니 구토를 일으키려 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야기가 두 개가 계속 겹쳐. 레니나 이야기가 나와. 레니나는 육주에서 나와 타일러 몸을 닦고 하고. 자, 영화로 치면 어떤 영화야? 총통 장면 나오다가 갑자기 레니나란 여자 샤워 장면 나와. 다시 총통 장면 나오다가 레니나하고 총통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 영화로 치면 이렇게 스타카토 기법이야. 총통만 다시 읽어보면, 자, 그런데 가정은 물질적으로 누치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누치했다. 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아까 얘기한 건 물질적으로 누치한 거야. 좁은 공간에서 세대가 연령이 다양한 사람들이 막 혼잡하게. 물질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토끼집과 같았다. 지독히 협소하고 밀집 생활에 마찰로 열기가 가득 차고 감정이 새어나왔다. 그래서 싸운다는 얘기야. 가족 집단의 성원들 사이에는 질식시킬 것 같은 친밀감이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나 친해서 질식시킬 것 같다는 얘기야. 계속 감시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광적이고 추잡한 관계가 있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광적으로 애지중지했다. 물론 자신이 낳은 자식들을 말한다. 마치 어미 고양이가 새끼 고양이를 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어미 고양이는 이야기를 할 줄 알았다. 우리 아기 하고 한없이 반복하여 말할 줄 알았다. 우리 아기, 오, 내 젖가슴에 와 있는 작은 손, 배고프지? 그리고 말할 수 없이 괴로운 쾌감. 마침내 우리 아기는 잠들었어요. 입 언저리에 하얀 젖거품을 묻힌 채 잠들었어요. 우리 아기 잘도 자네 하고 말하는 고양이. 제군들이 몸소리치는 것도 당연하지 하고 무스타파 몬드는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자, 그 다음에 또 레니나 얘기 나오다가 61쪽이 또 나오지. 우리의 포드님은, 아니 우리의 프로이트님은, 프로이트 알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자. 그치?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심리학적인 일을 논할 때는 포드가 프로이스트로 둔갑되어 명명되었는데 가족생활의 무서운 위험을 명확히 폭로한 최초의 인간이었다. 세계는 아버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비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하여 가학성 색광에서부터 동정에 이르기까지 별의별 도착증으로 충만해 있었다. 세상은 형제, 자매, 삼촌, 숙모 등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리하여 광증과 자살로 충만했다. 그러나 뉴기니아 연안에 있는 어느 섬에 거주하던 사모아인들 사이에서는 하이비스커스 꽃이 만발한 가운데서 난잡하게 뒹굴고 있는 아이들의 벌거벗은 알몸 위로 열대의 태양은 훈훈한 꿀물처럼 빛을 쏟고 있었다. 수물채의 종려나무 잎으로 엮은 집, 그 어느 것 속에서도 가정이 있다. 트로브리안 군도에서는 임신이란 선조의 망령이 가져오는 일을 여겨졌다. 아버지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극과 극은 일치하는 법이야. 당연한 이유로 해서 극과 극은 일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야. 총통이 말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2555년에 이런 세계가 되기 전에 지금 현재 세계에도 뭐가 있었다라는 얘기야? 뉴기니아 연안에 있는 어떤 민족, 그 다음에
트로브리안드 군도에 사는 어떤 원시 민족은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야? 지금은 비슷해. 지금처럼 이렇게 공동으로 섹스를 하고 공동으로 살아서 뭐 아버지 어머니 개념이 없었다. 그지? 그리고 자기네는 뭐 한다는 거야? 이 엄청나게 큰 전쟁이 일어나서 이런 세계가 된 거잖아. 3차 세계대전, 4차 세계대전. 그래서 이 전쟁의 원인이 뭘까? 파헤쳐 봤더니 근본 원인이 뭐 어디에 있었다라는 얘기야? 모성애와 부성애에 있었다는 얘기야. 내 자식만 뭐 하면 돼? 잘 되면 돼. 내 유전자를 이어받은 내 자식이 최고야. 이 생각이 결국 뭐해? 확대되고 확대되면 새 전쟁으로 이어지더라. 그래서 뭘부터 끊어버렸다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 시험관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러면서 뭐 한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계급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계급에 맞게 만들어냈더라. 여기까지 하자.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읽어오는 게 5챕터까지 읽어오는 거였는데 선생님이 4챕터까지 지금 다 얘기를 했어. 맞지? 3챕터까지 얘기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5챕터부터는 이제 레닌하고 머나드라는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데이트하는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 4, 5챕터는 선생님 요약한 거 읽고 그 다음에 4, 5, 6, 7, 8, 9 읽고 오면 되겠지? 배고파. 제대로 수업한다. 6, 7, 8, 9면 되지. 진짜. 아, 내가 아니라 읽고 오라고. 네. 그몇 쪽이에요? 진짜 약간 좀 내려. 6챕터? 가오sun이 되지 가오sun. 지금 놀면서요 우리. 저 백션 6챕터가 130에서 시작한다. 이거 보고 몇등 하는 거야? 소설 3년이다. 그거 보내주실 거죠? 숙제? 오케이. 까는 거안